바로 지금 한 팀이 극도로 위험한 다람쥐들과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어. 눈앞에 쏟아지는 정보 때문에 그들은 혼란스러워서 싸우기도 힘들었어. 모두가 이게 게임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야. 이게 그들의 새로운 현실이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기 위해 조금 전으로 돌아가 보자. 주인공 지로는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이 세계에 끌려왔어. 한 바퀴 돌아보니 분명 아키바 세계였고 다른 사람들도 여기로 오게 되었어. 그리고 여기는 그들이 전에 하던 게임 세계야. 상태창은 여전히 잘 작동하지만 기능은 제대로 나오지 않아. 친구 목록은 작동 중이고 많은 친구들도 여기로 와 있음을 알았어. 지로는 친구 수구의 이름을 발견하고 즉시 전화를 걸었어. 둘은 거대한 나무 아래에서 만나기로 했지. 이게 두 사람이 실제 얼굴을 처음 보는 순간이었고 수구는 지로를 암흑 안경이라 불렀어. 얼굴이 위험해 보여서 둘 다 오랜만에 게임에 접속했는데 왜 이렇게 된 건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 오늘은 원래 제작사가 새 업데이트를 내놓는 날이었거든. 업데이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했고 깨닫자마자 여기에 있었어. 느낌이 너무 현실적이라 꿈이 아니었어. 그래서 지금은 적응하고 정보를 찾아야 했어. 아직 현실 세계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지로는 여기 모든 게 전에 하던 게임과 같다고 느꼈어. 그래서 지금은 밖에 나가지 않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 밖에는 분명 몬스터가 많으니까. 두 청년은 남자 얘기를 하며 잡담하다가 갑자기 지로가 넘어졌어. 그는 현실에서는 여기보다 키가 작아서 움직이기 힘들다고 했어. 그 후 지로는 우연히 또 다른 팀원이었던 닌자 암살자 아카시를 다시 만났어. 만나자마자 아카시는 지로에게 외모 변환 약을 부탁했어. 그녀는 여자라서 지금 외모를 바꾸고 싶다고 했지. 지로는 아카시가 암살자 역할을 하는 줄 알고 조용히 있었는데 알고 보니 여자였어. 약을 마신 후 아카시는 점차 변해 진짜 여자 모습이 되었어. 그날 밤 수구는 왜 아카시가 처음부터 여자 캐릭터를 만들지 않았는지 궁금해했어. 아카시는 전에 게임이라 자유로웠고 지금은 현실이니까 불편하지 않게 바꾸려는 거라고 했어. 아카시는 자신이 쇼에게 빚을 졌다고 생각해서 조건을 말해달라고 했지만 쇼는 받지 않으려 했어. 아카시는 남에게 은혜 받는 걸 싫어한다고 했지. 수구는 계속 이상한 말을 하다가 무릎에 맞았고 결국 수구는 아카시를 팀에 초대하기로 했어. 은혜를 갚는 셈이니까. 지로가 괜찮다고 하자 아카시는 앞으로 지로를 따라가서 섬기기로 결정했어. 다음날 아침 모두 시장에 나가 뭔가 먹을 걸 찾았어. 여기는 NPC가 훨씬 많아진 것 같았어. 음식도 맛있어 보였지만 먹어보니 별로였어. 맛이 다 똑같고 눅눅한 과자 같았지. 오렌지 주스도 물맛과 같았어. 갑자기 마리가 지로에게 연락해 지로는 친구를 데리고 신월연합구역으로 갔어. 거기서 친절한 누나 마리를 다시 만났어. 지로가 오자 그녀는 달려와 꼭 안았어. 팀원들도 마찬가지였지. 잠시 후 두 번째로 헨리가 왔어. 그는 마리보다 더 진지해 보였지만 아카시 앞에서는 귀여움에 무너졌어. 오늘 온 이유는 이곳에 대한 기본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였어. 우선 대부분의 순간이동문은 사용할 수 없고 이 게임에 갇힌 상태는 전 서버, 모든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어. 대부분의 길드원들이 모였고 길드들은 활발히 신입을 모집 중이야. 업데이트 후 게임은 전에 하던 것과 많이 달라졌어. 마리는 지로에게 자신의 길드에 들어오라고 권했지만 그는 거절하고 두 친구와 함께 떠났어. 마리는 지로가 큰 팀의 부주장이었지만 그 팀은 길드를 만들지 않았다고 알렸어. 그들은 길드 전용 이벤트에만 참가했지. 지금 그 팀은 해체된 상태야. 지로는 여기서 죽으면 어떻게 될지 궁금했어. 게임에서는 죽으면 신전으로 보내지지만 여기서는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어. 그래서 그날 밤 지로는 두 친구를 데리고 몬스터 사냥을 나갔어. 그들은 최고 레벨이라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었지. 하지만 다람쥐 무리를 만났을 때는 여전히 전투에 익숙하지 않았어. 화면 명령으로 조작하는 데 익숙해져서 그랬지. 큰 파티였지만 그 파티는 길드를 만들지 않았다. 길드 전용 이벤트에 계속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이고 지금은 그 파티가 해산되었다. 지로는 이때 죽으면 어떻게 될지 궁금해했다. 게임에서는 죽으면 신전으로 보내지지만 지금은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날 밤 지로는 두 친구를 데리고 몬스터 사냥을 시도했다. 모두 최고 레벨에 도달했기에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었지만 다람쥐 무리를 마주쳤을 때 여전히 전투 방식을 익히지 못했다.
화면 명령으로 조작하는 데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카시는 매우 유연하게 싸웠고 시로는 깨닫고 즉시 행동으로 싸우라고 조언했다. 이제 쇼는 이 세계를 더 이해하게 되었다.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임이 수십만 명의 플레이어를 게임 속으로 직접 데려갔다. 이후 이날은 대재앙이라 불렸다. 다음 날 몬스터 사냥 중 한 명이 죽었 대성전에 부활했어. 이 세계에서는 죽음이 끝이 아닌 것 같아. 시로 일행은 이제 이 세계의 전투 메커니즘에 좀 익숙해졌지만 익숙해진 것만으로는 부족해. 더 능숙해지기 위해 연습이 필요해. 밤이 되자 아카시는 먼저 가겠다고 했어. 닌자의 특기인 야간 시야와 몰래 움직임을 더 연습하고 싶다고 했거든. 이 숲은 그런 기술 연습에 딱 맞는 장소야. 그래서 시로는 빛을 비추는 마법을 사용해 길을 밝히고 아카시가 위치를 파악하기 쉽게 도와주기로 했어. 일행이 전투 연습을 해야 하는 이유는 이 근처에 대형 길드들이 점점 세력을 확장하며 작은 길드들을 괴롭히고 있기 때문이야. 마을에서는 경비병이 개입해서 싸울 수 없으니 혼자나 소규모 그룹으로 레벨업하는 플레이어들은 대형 길드의 습격을 자주 당해서 돈과 장비를 빼앗기곤 해. 당연히 이런 유형은 모든 플레이어들에게 미움받지. 생각하는 와중에 스구가 시로에게 편하게 하라고 했어. 시로가 긴장한 것 같아서 잠시 후 둘은 아카시를 다시 만났어. 그녀는 앞에 몬스터가 없다고 했지만 병원 근처에 다가가자 쇼가 누군가 지나가는 걸 발견했어. 즉시 스구가 빈 마법에 걸려 움직이지 못했고 쇼가 해제해줬어. 쇼는 앞에 4명이 있는 걸 봤고 그들은 다른 플레이어를 약탈하는 자들이었어. 그들은 시로에게 현명하다면 장비를 두고 가라고 했어. 약한 경우에만 장비를 두고 가라는 뜻이지 지금은 아니야. 시로는 스구에게 먼저 가서 방어하라고 했어. 암살자가 달려들었고 시로는 즉시 빛에 갇혔어. 그들은 시로를 가장 먼저 제거해야 할 목표로 봤어. 그래서 그들은 시로를 공격하려 했지만 스구가 도발 마법을 써서 그들이 스구를 공격하게 만들었어. 그리하여 그들은 스구에게 피해를 집중하려 했지만 쇼가 마법을 쏘았어. 이 마법은 큰 피해는 아니었지만 쇼는 추가 마법을 써서 그들을 모두 빛으로 묶었고 스구가 공격할 수 있게 했어. 스구의 두 마법은 적의 방어력을 낮추고 피해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어. 스구가 빛의 덩어리를 모두 공격하면 그들은 확실히 죽을 거야. 그들은 회복 마법을 썼지만 헬은 시로가 이미 잠들게 만든 상태였어. 암살자가 쇼를 공격하려 했지만 실수로 빈틈을 드러내 스구가 공격했어. 지휘관이 뒤에 숨은 2명의 마법사를 불렀지만 2명 모두 아카시가 처리했어. 그녀는 처음부터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고 쇼는 그들이 뒤에 누군가가 있다는 걸 알았어. 스구가 처음에 마법에 걸렸는데 4명 중 얼굴을 드러낸 자들은 마법사가 없었고 쇼가 던진 작은 마법은 그들의 집중을 깨트리기 위한 것이었어. 그들의 헬은 전투불능 상태였고 지휘관은 항복하려 했지만 배신하려다 아카시에게 한 방에 쓰러졌어. 스구는 왜 이런 무의미한 싸움을 벌이는지 이해하지 못했어. 아마 이 게임에서 할 일이 없어진 거겠지. 솔직히 시로도 이곳에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음식은 맛없고 레벨도 제한되어 있어. 평화를 선택한 사람들은 대부분 마을에 남아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고 있어. 시로도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돌아왔을 때 마리의 길드에서 그녀의 사람들이 다른 플레이어들에게 공격받았고 한 착한 사람이 도와주고 있다고 알려왔어. 그녀는 그 사람에게 가서 동생을 데려오려고 해. 그래서 6명을 데리고 가고 시로에게는 길드를 맡아달라고 부탁했어. 하지만 시로는 그곳에 도착하려면 거의 한 달이 걸리고 마리 일행이 가면 다른 악질 플레이어들에게 이길 수 없을 거란 걸 알고 있었어. 시로는 그녀를 도우러 가는 게 마음에 걸렸지만 마리가 난처해 할 걸 알면서도 결국 자신의 팀이 대신 가기로 결정했어. 다음 날 쇼 일행은 공식적으로 출발했어. 3명은 나팔을 불어 말을 불러냈고 조금 가서 쇼가 지도를 꺼내 확인했어. 정리한 후 스구가 시로에게 다른 길드 일에 끼어들어 난처해하지 말라고 했어. 이건 이 세계에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이니까. 시로와 스구는 다른 나팔을 꺼냈어. 이 나팔은 조련사를 부르는 용도로 시로의 대규모 파티에 있었던 사람만 가지고 있어. 3명은 조련사의 등에 올라탔고 아카시는 처음으로 높은 곳에서 나는 느낌을 경험하며 매우 감탄했어. 3일간의 여정 후 시로 일행은 미로에 도착했어. 여전히 소녀를 길드로 데려오는 임무였지. 그녀를 대신해 다음날 사람이 왔다. 쇼 일행은 공식적으로 출발했다. 3명은 나팔을 불어 말을 불렀고
조금 가서 쇼가 지도를 꺼내 살펴봤다. 정리한 후 수구는 시로에게 다른 길드 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했다. 이건 이 세계에서 그들이 해야 할 일로 생각하라고. 시로와 수구는 다른 나팔을 꺼냈다. 이 나팔은 조류사를 부르는 용도였다. 세 명은 조류사 등에 올라탔다. 아카시는 처음으로 높은 곳에서 나는 기분을 경험하며 매우 압도되었다. 출발한 지 사흘 만에 시로 일행은 미로에 도착했다. 여전히 임무는 한 소녀를 길드로 데려오는 것이었다. 조류사를 계속 탈 수 없는 이유는 조류사가 하루에 4시간만 탈 수 있기 때문이다. 시로는 미궁에 도착했지만 아직 임무는 한 소녀를 길드로 데려오는 것이었어. 하지만 그들이 조종사를 계속 사용할 수 없는 이유는 조종사는 하루에 4시간만 탈 수 있는데 그 4시간이 말로 2주를 가는 것과 맞먹기 때문이야. 그들이 멈춘 이유는 미궁을 가로지르기 위해 산꼭대기에 멈췄는데 밖에 있는 용들이 그들을 공격할 거라서 조종사를 타고 지상으로 가는 것도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지하 미궁을 이용한 거야. 이곳은 꽤 오래되었고 쥐인간 같은 낮은 등급 몬스터들이 있어. 이 녀석들은 낮은 등급이라 스스로 선을 넘지 않고 공격하지 않지만 궁지에 몰리면 반격할 거야. 앞길이 쥐들에게 점령당한 걸 보고 팀은 방향을 바꿀 수밖에 없었어. 싸움을 최대한 피하려고 했거든. 휴식할 때 시로는 여전히 맛없는 음식에 지쳐 있었지. 아무리 요리사에게 맡겨도 맛이 변하지 않아. 하지만 다행히도 이곳의 향신료는 독특한 맛이 있어서 음식에 뿌려서 덜 심심하게 할 수 있었어. 갑자기 마리가 연락해왔고 3명이 이렇게 멀리 온 걸 보고 놀랐어. 동시에 그들이 찾던 소녀가 마리와 연락이 닿았고 마리는 그 소녀가 자신을 구해준 사람과 함께 숨고 있다고 알려줬어. 시로팀이 찾던 소녀는 세라야. 세라는 한 마을에서 구해준 사람 집에서 하녀로 일하고 있어. 그 사람은 고향이 종족인 니안이고 이 마을은 대부분 깡패 플레이어들이 권력으로 NPC를 괴롭히는 곳이야. 하지만 세라는 곧 떠날 거야. 시로팀이 며칠 내로 올 예정이니까. 시로는 아직 마리에게 조련사들에 대해 말하지 않았고 마리는 시로를 완전히 믿고 있어. 다만 왜 시로 같은 사람이 어떤 길드에도 가입하지 않는지 궁금해했어. 이후 마리는 이곳 길드장들의 회의에 갔는데 60명만 참석했고 나머지는 모두 거절했대. 시로팀은 다리 하나에 도착했는데 다리가 곧 무너질 것 같자 시로가 달려가 아카시를 밀쳐내고 자신이 떨어졌어. 그 후 시로는 게임 시작할 때를 꿈꿨어. 그때 그는 완전히 외로웠고 혼자 모든 걸 탐구했어. 그리고 그 지식 덕분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도움을 받으며 이것저것 얻는 방법을 배웠지. 때론 귀찮았지만 팀에 들어가면서 진짜 필요한 사람들을 알게 됐어. 당연히 그 중에 스구도 있었고 깨어나 보니 아카시와 스구가 그를 강가로 건져냈어. 3명은 계속 이동했고 아카시는 시로가 지도에 관심 있는 걸 보고 시로는 현실에서 대학 졸업한 프로그래머라고 말했어. 아카시는 둘이 나이도 비슷하다는 걸 깨닫고 놀랐어. 스구는 아카시가 어린애인 줄 알았는데 아카시가 화난 것 같아. 시로는 입 다물었어. 그 후 그들은 미로의 벌레와 마주쳤는데 이전엔 없던 거라 업데이트 차이인 듯해. 크긴 하지만 등급은 중간이라 싸울 수 있었어. 스구가 도발 스킬로 시작하고 아카시가 뒤에서 공격했으며 시로는 계속 빈 마법을 썼어. 아카시가 올라오자 시로가 약화 마법을 걸고 아카시를 강화했어. 그들은 보스를 성공적으로 물리치고 탈출구를 열었어. 이 노을을 보며 시로는 이게 자신이 찾던 새로움임을 깨달았어. 이게 게임을 하며 처음 얻는 전리품이 될 거야. 그때 한 무리의 깡패 플레이어들이 NPC의 재산을 약탈하고 있었어. 우두머리가 부하들에게 세라와 고양이를 빨리 데려오라 명령했어. 시로팀은 곧 세라가 있는 마을에 도착했어. 3명 모두 그 깡패 길드에 대해 들었고 세라를 데리러 성 안으로 들어가야 했어. 밖에 두면 깡패들에게 들킬 위험이 컸거든. 위험하다면 다시 와서 세라를 데려가야 했어. 아카시는 먼저 몸을 숨겼고 시로와 스구는 성 안으로 들어갔어. 둘은 우두머리와 깡패들에게 발각됐지만 그들은 아직 행동하지 않았어. 놀랍게도 니안이 시로의 옛 팀장이었어. 둘이 제외하자 니안은 시로가 빨리 올 수 있었던 이유를 알았고 시로를 믿어 계획이 성공할 거라 확신했어. 세라는 곧 집으로 돌아갈 걸 알면서도 니안에게 따라갈 거냐고 물었어. 니안도 이유가 없어. 여기 있을 필요가 없으니 따라가겠다고 했고 스구도 함께 간다는 소식에 안심했어. 세라를 맞이하기 위해 아카시는 몸을 숨겼고
시로와 수구는 성 안으로 들어갔다. 두 사람은 곧 주모자와 깡패들에게 발각됐지만 그들은 아직 무모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쇼는 약속 장소에 도착해 세라를 만났다. 놀랍게도 니안이 시로의 옛 대장이었다. 두 사람이 재회하자 니안은 왜 시로가 그렇게 빨리 올 수 있었는지 이해했다. 니안은 시로를 매우 신뢰해 계획이 성공할 거라 확신했다. 세라는 곧 돌아갈 것을 알면서도 니안에게 따라갈지 물었다. 그는 이유가 없으니 따라가겠다고 했다. 수구도 간다는 소식을 듣고 니안은 더 안심했다. 그들은 그렇게 대낮에 당당히 나와 깡패들에게 들키고 말았다. 분명 이 일로 위험에 처할 것을 알았지만 마을 안에 있는 한 공격받지 않았다. 두 사람은 세라를 성문 밖으로 데리고 나갔고 깡패들은 뒤따라 준비했다. 세라는 두려워했지만 두 사람은 침착했다. 그들이 위험에 처하게 만들었지만 마을 안에 있는 한은 공격할 수 없었어. 하지만 두 사람은 세라를 데리고 성문 밖으로 나갔고 깡패들이 따라와서 준비했어. 세라는 두려워했지만 두 사람은 침착했고 성문을 나서자 보스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 시로가 니안에게 보스와 1대1 할 수 있냐고 물었는데 그는 여유로웠어. 그래서 시로가 여기서 누가 가장 강한지 물었고 보스가 나와서 말했어. 니안은 보스가 좀 성급해 보여서 그에게 애처럼 성급하지 말고 침착하라고 했어. 니안은 어른답게 행동했거든. 보스는 도전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쇼는 그가 두려워한다면 리더가 아닐 거라고 했어. 망토를 입은 저 사람이 진짜 리더 같았어. 니안은 그에게 겁먹었냐고 놀렸고 그는 어쩔 수 없이 승부를 받아들였다. 그는 니안과 싸우기 위해 돌진했다. 쇼는 세라를 지키며 두목이 사용하는 캐릭터 클래스가 짧은 쿨타임과 빠른 공격 속도로 상대에게 반격할 틈을 주지 않는 전사 타입임을 알려주었다. 니안의 체력이 더 적었지만 그는 속도와 태도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니안의 캐릭터 클래스는 쌍검을 사용하며 상대에게 지속적으로 불리한 효과를 걸 수 있어서 두목은 곧 불리해졌다. 그는 비열한 수를 써서 부하들을 불러 자신의 체력을 회복시켰다. 그 후 부하들이 니안을 둘러싸려 했지만 스구가 어디선가 나타나 그들을 도발했다. 그러나 스구도 거의 체력을 다 잃고 말았다. 그래서 시로가 세라에게 수구와 니안에게 회복 스킬을 쓰라고 했지만 가장 집중한 것은 니안의 체력 회복이었다. 니안은 곧 체력이 거의 다 떨어졌고 스구는 10초 동안 모든 피해를 막는 스킬을 사용해야 했다. 이 스킬은 10분에 한 번만 쓸 수 있었다. 적들은 스구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해 이 카드를 쓴 것이다. 하지만 스구가 기진맥진할 때 니안이 시로 쪽으로 뛰어들었고 살짝 피하자 쇼의 스킬이 두목을 강타했다. 니안은 가시 덩굴을 부수는 공격을 퍼부어 두목의 체력을 1까지 깎았다. 아카사키는 이미 헬과 마법사들을 처리했다. 뒤에 있던 그녀는 두목의 체력이 왜 그렇게 빨리 줄었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시로가 그 스킬을 2번 쓴 게 아닐까 의심했다. 시로의 스킬 쿨타임은 15초였고 두목의 쿨타임과 맞물려서 2번 동시에 스킬을 쓸 타이밍을 정확히 맞췄다. 이렇게 완벽하게 협력할 수 있었다. 지로는 두목에게 한번 물러날 기회를 줬다. 체력을 1 남겨둔 것은 기회를 주려는 의도였지만 두목은 고집을 부렸다. 그래서 세라가 한 방 먹여 쫓아냈다. 그는 얼굴을 기억하고 복수하겠다고 맹세했다. 시로, 니안, 지로는 이후 소환사를 불러 즉시 떠났다. 돌아가면서 아카시는 다소 위축된 듯했다. 자신들의 팀워크에 자신이 없어서였다. 쇼와 시로는 NPC에 대해 더 알려주었다. 이제 NPC는 실제 사람처럼 인격을 갖게 되었다. 길을 가던 중 세라는 집에 있는 마리에게 성공적으로 탈출했고 돌아가는 중이라고 보고했다. 세라는 이제 안전하다는 걸 알고 눈물을 흘리며 모두에게 감사했다. 해가 저물어 그들은 여기서 텐트를 치고 쉬기로 했다. 시로 팀이 텐트를 치는 동안 세라와 니아는 장작을 주우러 갔다. 니아는 사슴 한 마리를 발견해 사냥을 시도했다. 그날 밤 모두가 음식이 형편없다고 불평할 때 수구가 고기 냄새를 맡았다. 세 사람은 니안이 고기를 굽는 곳으로 갔다. 맛이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놀랍게도 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진짜 음식의 맛을 느꼈다.
시로팀은 허겁지겁 먹으며 더 달라고 했다. 세라는 니안이 마치 새엄마처럼 새끼들에게 먹이를 주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니안은 그들이 이렇게 만든 방법을 알려주었다. 이전에는 재료를 모아 상태창을 통해 음식을 만들었지만 그런 생각을 버리고 이제는 재료를 직접 모아 요리해야 진짜 맛이 난다고 했다. 하지만 시로팀이 시도해보니 불에 올리면 재료가 검게 타버렸다. 니아는 아마도 그들이 요리사 레벨을 충분히 배우지 못해서라고 생각했다. 지로는 자신이 게임 방식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고 느꼈고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다고 인정했다. 아카시는 일어나 니안과 세라에게 자신을 소개했다. 그녀는 자신이 아직 약하고 시로팀에 너무 의존하는 게 미안했다. 세라는 시로와 니안이 이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인 것 같다고 궁금해했다. 두 사람은 예전에 방탕한 자들의 차회라는 모임에서 함께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 모임은 단순히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었고 큰 길드 같은 건 아니었다. 서로 닮은 점도 없었지만 어려운 임무를 함께 수행하며 아직 배워야 할 게 많다고 생각했다. 아카시는 일어나 니안과 자신을 소개했다. 세라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자신이 약하고 시로 일행에게 너무 의존해 미안해했다. 세라는 시로와 니안이 이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인지 궁금해했다. 두 사람은 예전에 방탕한 자들의 차회라는 모임에 함께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 모임은 단순히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었을 뿐 큰 길드는 아니었다. 그들은 닮은 점도 없었지만 함께 다니며 어려운 임무를 수행하고 고급 아이템을 얻었다. 아카시는 자신이 시로와 예전 친구들처럼 협력하지 못해 자존심이 상했다. 함께 다니며 어려운 임무를 같이 수행하고 고급 아이템을 얻는 걸 좋아했어. 아카시는 아직 시로와 협력하는 게 자신 없어 했어. 시로가 예전 친구들과 협력하는 것처럼 말이야. 그때 세라가 어른을 좋아하는 것 같아. 니안이 몇 살쯤인지 추측했는데 행동을 보면 세라는 중학생 정도로 보였어. 시로와 스구는 그들의 길드에도 그 정도 나이의 쌍둥이가 있었던 걸 기억했어. 그때 둘은 자주 쇼를 따라다니며 게임 정보를 물어봤거든. 둘 다 게임을 정말 좋아해서 시로는 자신의 레벨을 일시적으로 낮춰서 같이 놀았어. 그는 둘의 이름이 여전히 명단에 있는 걸 확인했고 둘을 봤어. 대재앙이 일어난 날 그들은 두 녀석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어. 두 녀석이 많이 당황하고 두려워할까봐 걱정했거든. 하지만 시로는 두 녀석이 한 길드에 들어간 걸 봐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 스구가 달려가서 누나가 있는지 물었지만 시로는 목소리만 듣고 얼굴은 못 봐서 잘 모르겠대. 게다가 들은 목소리가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다음날 출발했는데 비가 와서 근처 마을에 들러야 했어. 니아는 쇼가 예전과 똑같아 보인다고 느꼈어. 길드에 가입하지 않은 니아는 전에 고양이 캐릭터를 쓰는 사람들의 길드에 잠깐 있었어. 그들은 단순히 현관에서 햇볕을 쬐고 있었는데 어느 날 비바람이 불자 길드가 날아가서 해산됐어. 그 후 근처 집으로 갔는데 그 집 주인이자 마을장이 나와서 반겨주고 창고를 빌려줬어. 스구는 부드러운 집더미를 보고 잠이 잘 올 거라고 생각했고 니안과 세라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 화로를 찾으러 갔어. 두 아이도 와서 닌자인 아카사키를 보고 신기해했어. 그때 마을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전에 눈보라가 마을을 휩쓸었대. 두 아이의 아버지는 실종되고 어머니는 산에서 치료 중이었어. 그 후 그는 아이들과 놀러 나왔고 스구는 NPC가 이제 정말 사람 같다고 느꼈어. 하지만 사실 진짜 사람은 그들이었어. 모험가나 플레이어가 오히려 더 이상한 존재였지. 부활할 수 있으니까. 전에 NPC가 이렇게 많다는 걸 전혀 몰랐어. 세라와 니아는 재료를 잔뜩 가져와서 이제 음식을 만들 수 있었어. 두 사람은 쿠키 한 접시를 만들어 봤는데 NPC들은 이런 걸 먹어본 적이 없었어. 그때 한 무리의 모험가가 비를 맞으며 돌아오고 있었는데 그들은 대부분 죽거나 성전으로 보내진 잔존 세력이었어. 그들은 리더를 매우 미워했어. 그가 너무 높은 레벨이라 강한 몬스터만 끌어당겼고 전투 전략도 없었거든. 돌아와서 알게 된 건 그들이 쌍둥이가 가입한 길드였다는 거야. 그들은 모두 이 길드에 불만이 많았어. 이 길드는 낮은 레벨 사람들의 노동력을 거의 착취하고 있었거든. 다음 원정에서 동생은 시로가 너무 보고 싶었는데 갑자기 시로 목소리를 근처에서 들었어. 하지만 젊은 남자는 돌아서서 달려가지 않았어. 시로 말에 따르면 길드는 많은 이점을 주는 곳이야. 은행 내 공동 창고를 쓸 수 있고 독자적인 소통 시스템이 있으며 길드 회관을 구매할 권리도 있고
거기서 쉴 수도 있거든. 돌아온 후 니아는 말이 길드의 요리법을 전수했고 함께 세라의 귀환을 축하하는 파티를 열었어. 헨리는 마리에게 이 요리 비밀을 밖에 알리지 말라고 전했어. 시로가 비밀로 하라고 했거든.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쇼는 마리와 함께 정리했고 둘은 잠시 대화를 나눴어. 마리는 그동안 해준 일에 매우 고마워했고 쇼는 자기가 없는 동안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어. 그녀는 강도 사건이 많이 줄었고 안 선배도 좋아졌다고 했어. 그녀의 길드는 30명 이하이고 최고 레벨자는 몇 명뿐이야. 반면 전국 1위 길드는 1500명 이상이고 대부분 최고 레벨이야. 경쟁은 대체로 어느 길드가 더 큰가에 따라 우위를 점하는 거야. 사냥터는 강한 길드가 거의 다 차지하고 있지. 권력이 막강하지만 길드들은 사냥터에서 싸우지 말라는 규칙을 세워서 강도나 싸움 사건이 줄었어. 시로는 경쟁이 플레이어들 사이에 큰 보이지 않는 장벽을 만들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들에게 법이나 도덕 기준을 강요할 수는 없었지. 며칠 전 그녀는 여러 작은 길드를 모아 이 장벽을 해결할 방법을 공유하려 했지만 각 길드가 사소한 의견 차이로 서로 양보하지 않아 아무 진전이 없었어. 게다가 몇몇 길드는 최근 업데이트된 새로운 레벨 제한을 노리고 있었어. 사소한 의견 차이로 아무도 양보하지 않아 아무것도 진전되지 않았다. 게다가 몇몇 길드가 최근 업데이트에서 새로 생긴 한계 레벨을 노리고 있었다. 하지만 고레벨 유저들이 경험치를 얻으려면 비슷한 고레벨 몬스터를 사냥해야 했다. 그래서 그들은 부정한 수단으로 경험치 무략을 사용했다. 경험치 무략은 일정 버프를 주고 일정 시간 동안 경험치를 2배로 올려준다. 경험치 무략은 30레벨 미만 플레이어에게만 매일 무료로 지급되기 때문에 한 길드가 30레벨 미만 플레이어들을 받아들였다. 그들에게서 경험치병을 받아 큰 길드에 다시 팔았다. 시로는 밖에 나가 산책하며 이 상황에서 뭘 해야 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고 옛 동료가 문제를 해결해보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자신은 아직 길드가 없었고 예전에는 길드에 들어가길 싫어했다. 그들은 단지 그의 베테랑이라는 타이틀만 노렸기 때문이다. 갑자기 니안이 찾아와 그가 아직도 길드 가입에 대해 거부감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는 스스로 생각한 이유들이 오만함을 증명할 뿐이지만 길드 시스템이 사람을 변질시키는 건 부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세상에 변하지 않는 건 없다. 그 사실을 부정하는 건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 그들의 이전 파티도 모두가 힘을 합쳐 만든 것이기에 보물은 모두가 함께 얻은 것이다. 대장이 설명해주자 그는 모두가 오래전부터 자신 곁에 있었고 길드에 대한 생각을 바꾸길 기다렸다는 걸 이해했다. 그는 쌍둥이 언니 미노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노이의 현재 상황을 알고 있었기에 확인하고 싶었다. 미노이는 시로를 다시 만나 매우 감동했고 시로는 곧 와서 두 자매를 구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날 그는 스구와 아카시를 다시 만나 도움을 요청했고 마리의 길드로 돌아가 그들의 도움도 받았다. 쌍둥이 자매를 구하는 일은 아직 그에게 빚진 일이었기에 도와줄 것이다. 그리고 새 플레이어의 경험치병을 빼앗은 길드를 처단하기로 했다. 그는 이 마을을 정화하기로 결심했다. 지금 이곳은 매우 작고 더럽게 운영되고 있었다. 한때 서버에서 가장 큰 마을이었지만 지금은 매우 초라했다. 그들은 그의 계획을 듣고 싶어 했다. 우선 500만 골드가 필요했다. 모두가 충격을 받았지만 그가 가장 필요로 하는 건 모두의 선의였다. 지지자가 많을수록 성공 가능성도 커지기에 그는 다시 한번 도움을 요청했다. 지금 그는 LCK 호라이즌이라는 길드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 세계의 화폐 단위로 평범한 식사는 5골드, 여관 숙박은 10골드였다. 기본적인 하루 생활비는 35골드였고 고블린 6마리만 잡으면 충분했다. 그래서 시로가 필요로 하는 500만 골드는 너무 큰 금액이었다. 마리의 길드도 많아야 6만 골드였다. 하지만 그는 그 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다. 그들도 돈을 벌 방법을 알고 있었다. 마리에와 스구의 길드원들은 지금 멧돼지를 생포하러 가고 있었다. 죽이면 이 케이지 고기밖에 안 나오지만 생포에 가공하면 훨씬 더 얻을 수 있었다. 니아는 마리에 길드에 더 많은 요리사를 훈련시켰다. 마리는 3일 동안 서류 작업 때문에 방을 나가지 못했다. 헨리는 계속 서류를 가져왔고 시로도 그녀를 도왔다. 헨리는 쇼가 다음 계획에 매우 집착하는 걸 느꼈다. 시로는 아카시와 함께 있는 걸 좋아해
아카시를 꼬시면 헨리가 움직일 거라 확신했다. 아카시가 경험치 병을 파는 자를 감시하는데 갑자기 스우와 두 소년이 멧돼지를 잡아오자 소름이 돋았다. 마리오가 고맙다고 했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해. 소년은 다시 사냥하러 갔다. 그날 밤 마리는 남은 서류 더미를 보며 소리쳤다. 이제 안경 쓴 사람들은 모두 위험하다고 완전히 겁먹었다. 헨리의 회상에 따르면 그녀는 전직 회계사였기에 시로는 그녀에게 새로운 돈벌이 시스템 개발을 부탁했다. 여기서 몬스터 사냥은 별 효과가 없기에 다른 방법을 쓸 것이고 목표인 500만 골드가 가능하다고 헨리는 말했다. 스구가 마리에에게 빵을 가져오자 그녀는 계속 일에 불평했다. 시로는 마리에에게 계획 지지를 고마워했다. 그리고 내일 계획이 시작될 거라고 했다. 다음날 마리와 여자들은 음식점을 열어 플레이어들을 끌어모았다. 그들은 음식도 다른 것처럼 별 기대 없이 냄새만 맡고 먹어봤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다. 바로 여기서 현실의 맛을 다시 느꼈기 때문이다. 이 소식은 마을 사람들에게 퍼지기 시작했고 많은 이들이 차례로 와서 물건을 샀다.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었고 입소문으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알게 되었다. 그리고 몇몇은 사람을 보내 조사를 시작했다. 며칠 후 그들은 4만 골드를 모았지만 이 속도로는 500만 골드를 모으려면 2달이나 걸릴 거야. 계획을 실행하기엔 시간이 부족해. 인력이 충분하면 하루에 최대 1만 명을 지원할 수 있지만 지금은 인력이 제한되어 겨우 1000명만 감당할 수 있어. 하지만 이번 계획에서 돈은 핵심이 아니야. 일이 끝났으니까. 헨리는 아카사키를 찾아가서 스트레스를 풀었어. 아카시는 도망칠 수도 없었어. 여긴 길드 구역이라서 아카시는 길도 모르고 여기서 설정된 제한 사항도 몰랐거든. 마리는 파란머리 남자가 어디 있는지 몰랐는데 스구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고 알려줬어. 말하자마자 그가 보스 멧돼지를 들고 길드로 돌아왔어. 그 후 그는 지쳐서 쓰러졌고 니아는 거대한 멧돼지 고기는 냄새가 너무 강해서 요리할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어. 지로는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미노이에게 알렸고 그녀가 조금만 더 참아달라고 부탁했어. 지로는 리안과 함께 마을의 집들을 보러 갔지만 지금 이곳은 살 수는 있어도 가격이 너무 비쌌어. 두 사람은 옛 동료 소지로를 만나러 갔어. 그는 자신만의 길드를 만들어 모두가 의지할 수 있게 했지. 대재앙 이후 그는 쇼가 자신을 싫어한다고 생각했어. 그때 쇼를 길드에 초대했지만 거절당했거든. 그는 자신의 이유와 시각이 어떻게 변했는지 솔직히 말했고 지금은 소지로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어. 그는 이 마을이 보이지 않는 감옥 같다고 인정했어. 지로가 해결책을 제시하자 소지로는 바로 승낙했어. 그는 쇼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거든. 쇼는 항상 계획이 있지만 소지로는 이해하지 못해서 설명을 드릴 필요도 없었어. 소지로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장사 돕기였는데 그는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았어. 지로는 지금이 계획 2단계로 넘어갈 때라고 생각했어. 다음날 마리는 헨리와 함께 자신과 전에 같이 놀던 청년 자신을 만나러 갔어. 두 사람은 각자의 길드가 생긴 후 거의 만나지 못했지. 자신은 700명의 회원을 가진 길드 겸 상업 길드를 운영하고 있었고 마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도와주겠다고 했어. 마리는 대부분 음식 재료를 자신에게서 사야 했어. 자신이 이걸 알고 있어서 자신이 가격을 깎으려 했지만 지로가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웃고 헨리에게 맡기라고 했어. 헨리는 마리가 곧 지칠 걸 알고 자신이 가격을 제시하며 자신에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면 먼저 가라고 했어. 마리는 앞으로 2개의 상업 길드와도 거래해야 했거든. 자신들의 계획을 위해서 자신들의 거래에 대해 관심이 있던 자신은 질문을 계속했고 마리 길드가 제시한 재료 가격을 받아들였어. 그때 미노이는 여전히 착취당하고 있었어. 그녀는 이 세상을 끔찍한 곳으로 여겼어. 대재앙 날 그녀는 울면서 누군가 구해주길 기다릴 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지. 하지만 동생 토가는 현실을 받아들였어. 토가는 그녀의 버팀목이 되어줬어. 그는 새로운 경험을 즐기는 듯 보였거든. 매일 경험치를 얻으면서 토가는 몬스터 사냥을 해보고 싶어 했고 미노이도 동생 덕분에 더 강해졌어. 하지만 곧 다른 플레이어들에게 공격당해 모든 걸 잃었지. 그때서야 둘은 중요한 것은 은행에 보관해야 한다는 시로의 가르침을 떠올렸어. 의지할 누군가가 필요할 때 둘은 그 착취 길드의 이름을 알게 됐어. 미노이는 시로가 자신처럼 세상을 차지할 수 있는 걸 부러워했어.
자신은 무력해서 울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자신은 시로에게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꼈어. 마리와 헨리는 이제 두 개의 상업길드 주인도 만나서 힘을 보탰어. 한 명은 조금 둔감했고 다른 한 명은 쇼처럼 머리는 좋지만 용기가 부족했어. 시로는 협정이 성립되기 전까지 요리 비법을 공유하지 않는다고 했어.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우위에 있었어. 요리법은 모두가 탐내는 달콤한 미끼니까. 그들은 어떤 정보를 공개하고 비밀로 할지 결정할 권리가 있었지만 절대 거짓말은 하면 안 됐어. 헨리는 자신의 길드가 큰 전략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어. 지휘관은 시로였지. 시로를 들으면 모두가 그의 무서움을 알기에 헨리의 말은 더욱 무게가 실렸어. 그들이 요구한 조건은 500만 골드였어. 모두 그 돈이 이번 확장판의 고난이도 임무 비용이라고 생각했지. 마리는 고급 몬스터 재료로 만든 푸딩을 그들에게 먹여봤어. 그들은 좋은 요리를 만들려면 고급 재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어. 시로라고 불리는데 시로하면 모두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기에 헨리의 말이 더욱 무게감을 가졌다. 그들이 필요한 조건은 500만 골드였고 모두가 그 500만이 이번 확장판의 고레벨 임무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생각했다. 마리는 그들에게 고레벨 몬스터 재료로 만든 푸딩을 시식하게 했고 그들은 맛있는 음식을 만들려면 고레벨 재료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수익이 꽤 될 거라고 확신했고 비용을 제하고 나서도 4,500만 골드가 더 필요했다. 만약 한 상위에서만 공급하면 권력 균형이 한쪽으로 쏠리기에 그녀는 세 곳 모두 만나 각 상회에 100만씩 지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세심하지 못한 삼촌은 최대 이익을 위해 전부 지불할 의향이 있어 양쪽이 모두 힘을 보태자고 나섰다. 그 사이 쌍둥이 자매는 곧 있을 일을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미노이는 자신이 너무 비참해서 쇼가 도와줄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고 토라는 쇼가 너무 대단해서 쇼처럼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 대신 계속 형님에게 의지하는 대신에 말이지. 그때 두 누나는 돌아와서 매우 지쳐 있었어. 쇼의 팀이 그들에게 보양할 수 있도록 빵을 가져다주며 쇼가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고 알렸어. 마리와 시로의 길드가 전국의 큰 길드들에게 회의 초대를 보냈는데 마리만은 확실히 신경 쓰지 않을 거야. 하지만 시로가 있으니 모두 일이 있어도 미뤄서 참석해야 했어. 이후 쇼는 두 자매에게 연락해 앞으로의 계획을 알렸고 민지는 동생을 위해 변하기로 결심하며 시로를 따르기로 했어. 그렇게 회의가 곧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어. 게임 내에서 길드들은 보통 두 종류로 나뉘는데 하나는 전투에 특화된 길드로 대부분 고레벨 유저들이고 다른 하나는 무역과 지원에 특화된 길드로 보통 다수를 차지해. 이번 회의에는 모든 큰 길드의 길드장이 모였어. 시로가 일어나서 회의를 시작했고 모두가 시로를 기억하고 있었어. 시로는 작은 길드 연합 계획이 거의 실패했다고 말했어. 모두가 자기 이익만 신경 써서 이번 회의도 지난번처럼 끝날 거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시로는 이번 일은 이 가장 큰 마을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어. 그런데 한 전투 길드는 회의에서 빠졌는데 그들은 오로지 몬스터 사냥에만 집중하고 가끔 와서 물건만 팔기 때문에 상황에 관심이 없었어. 전투 길드가 회의에서 빠진 건 시로가 미리 예상한 일이었어. 세라는 아카시와 스구는 어디 있냐고 물었고 시로는 그들에게 다른 임무를 줬다고 했어. 그들은 매일 경험치를 갈취하는 길드에게 괴롭힘 당하는 아이들을 구출하는 임무였어. 아이들이 도망칠 때 길드 회관 입구에 아카시가 기다리고 있고 만약 위험에 처하거나 죽으면 스구가 신전에서 부활시켜 데려가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냥 밖으로 달려가서 시로에게 돌아가기만 하면 돼. 시로는 현재 원탁에 11개의 길드만 남아있고 그들을 원탁 협회에 초대하고 싶다고 했어. 전투에 특화된 4개 길드는 가장 강력한 길드라서 선택됐고 상업에 특화된 3개 길드도 그 규모 때문에 선택됐어. 나머지 원탁 길드는 플레이어 대표와 작은 길드 대표였어. 시로는 제안자이자 회의 주최자일 뿐 자신의 길드가 4명뿐이라 정식 멤버 자격은 없었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로가 이 마을의 치안을 어떻게 개선할지 물었고 시로는 최근 몇몇 길드가 경험치를 갈취하는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즉시 말했어. 게임 규칙에는 어긋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원래 이 게임에는 법칙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 사람들이 마을 내에서 싸움을 금지하는 건 경비병이 출동하는 걸 두려워해서일 뿐 그건 게임 메커니즘이지 진짜 법이 아니야. 법은 사람이 만들고 인정받는 거니까.
시로는 그들이 구하러 간 마을을 예로 들며 무법 상태를 설명했어. 시로의 말에 모두가 흔들렸지만 합의를 이루기엔 부족했어. 그래도 모두는 시로가 법을 만든다고 해도 몇몇이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고 큰 전투 길드들이 법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도 물었어. 그래서 시로는 강압적인 방법을 쓰기로 결정했어. 그는 이 길드들의 길드 회관을 사들였어. 즉, 시로가 이제 검문소가 된 거야. 그들이 길드로 돌아가려면 시로가 허락해야 하고 시로가 블랙리스트에 올린 사람은 회관 출입이 불가능해. 길드 은행도 여기 있어서 이곳은 매우 중요한 곳이야. 그래서 시로는 이 마을에서 누구든 은행 계좌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을 권한이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시로를 악마 안경이라고 부르는 건 전혀 틀린 말이 아니야. 그때 쌍둥이 자매가 갈취단을 공격하며 길드에서 탈출하기 시작했. 밖에서 아카시의 팀을 만났어. 그녀는 쇼에게 계획이 시작됐다고 알렸어. 다른 사람들은 시로가 그들을 위협하는 걸 봤지만 법은 억압을 위한 거라고 생각했어. 법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마을에서 싸움을 금지하는 건 경비병이 반격할까봐 두려워서일 뿐이다. 그래서 그건 게임 메커니즘일 뿐 법이라고 부를 수 없다. 법은 사람이 만들고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것이다. 시로는 그들이 세라를 구하러 간 마을을 무법 상태의 예로 들었고 쇼의 말에 모두가 흔들렸다. 합의를 이루기엔 부족했지만 모두 시로가 법을 세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몇몇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거냐? 큰 길드들이 법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다. 시로는 단호한 조치를 쓰기로 결정했다. 그는 길드회관을 사들여 이제 시로가 통제권을 쥐게 되었다. 그들이 길드로 돌아가려면 시로가 허락해야 하니 그는 누구든지 자신의 블랙리스트에 올릴 권한이 생겼다. 길드회관 출입은 이곳을 거쳐야 하고 길드 은행도 여기 있어. 매우 중요한 장소라. 시로는 누구든지 접근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로를 악마, 검은 안경이라는 별명으로 부르는 게 전혀 틀리지 않았다. 시로와 쌍둥이 자매는 이제 강탈단을 공격하며 길드를 빠져나가려 했고 밖에서 아카시 일행을 만나 시로에게 계획이 시작됐다고 알렸다. 다른 사람들은 시로가 위협하는 걸 봤지만 법은 억압을 위한 것이었다. 시로가 이곳을 산 건 세상회가 제공한 500만 골드 덕분이었다. 그들은 빵 만드는 공식도 받았고 처음부터 시로에 반대할 생각이 없었다. 쌍둥이 자매는 뒤처져 문 밖에 나오지 못했고 강탈단이 막았다. 그들은 마법으로 두 사람의 혈액을 급격히 떨어뜨렸다. 미노이는 마법 방패를 쳤지만 오래가지 못했고 토가는 언니를 끌고 급히 문 밖으로 달려나갔다. 강탈단은 시로가 블랙리스트에 올려 문을 열 수 없었다. 회장 이름이 한 명 남아있어서 토가를 잡았다. 마법은 못 쓰지만 힘으로 토가의 목숨을 노렸다. 바로 그때 아카시가 찾아와 시로에게 한 명이 남았다고 알려주고 그 이름을 불러 시로가 블랙리스트에 추가하게 했다. 그 후 그는 길드에서 추방당하고 스구에게 잡혔다. 아카시는 두 자매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 씻겨주었다. 시로는 이제 의회에서 발언권을 얻어 이 마을을 바꾸고 싶은 두 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탈출 작전이 끝났다는 말을 듣고 그는 조용히 웃었다. 붉은 머리 청년은 전투 길드에서 그가 계속 웃자 화가 나서 길드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말하라고 요구했다. 일주일 후 회의가 끝나고 마을은 거의 완전히 변해 전보다 활기를 띠었다. 이전 회의에서 시로와 마리는 요리법을 공개했다. 진짜 요리사 손으로 직접 만든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방법과 동시에 세상인 길드가 손을 잡아 게임에 처음 등장하는 증기기관 기술을 함께 개발했다. 즉, 이제는 명령어 대신 이 손으로 발명을 경쟁할 수 있게 되었다. 시로가 한 일은 플레이어에게 동기와 목표를 부여해 주었다. 대부분 플레이어가 할 일이 없어 지루해하던 상황에서 발전을 촉진하는 일이 생겨 돈을 벌고 즐길 목표가 생겼다. 상인 길드뿐 아니라 몬스터 사냥으로 돈 버는 것도 활성화되어 전투 중심 길드에도 이익이 돌아갔다. 법률 면에서 시로는 마을 주변 사냥터에서 저레벨 플레이어 간 싸움이나 괴롭힘을 금지하고자 했다. 인권 면에서는 플레이어가 원하는 길드에 자유롭게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게 하며 감금이나 괴롭힘도 금지했다. 이 법은 NPC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PC도 이제는 실제 사람처럼 플레이어와 직접 교류하며 이 세계의 주민이기 때문이다. 만약 NPC를 괴롭힌다면 언젠가 NPC가 플레이어에게 반기를 들 수도 있다.
그렇게 모든 길드가 한마음으로 원탁회의에 참여했다. 그날 이후 각 길드장은 회의 내용과 요리법을 공표했다. 그리고 길드에 들어올 때는 1골드의 세금을 내야 했다. 저레벨 플레이어를 감금하고 착취하던 자들은 길드에 오랫동안 갇혔지만 순간이동 명령이나 서로 찔러서 신전에서 부활하며 탈출했다. 그들은 길드를 해체하고 마을을 떠났다. 구출된 아이들은 말이 길드에 들어가 그녀는 더 넓은 집으로 이사했다. 시로 길드는 새 집으로 이사했고 가신이 찾아와 NPC를 고용할 계획을 알렸다. 하지만 그때 시로와 다른 길드장이 최근 NPC들이 자신들을 경계하는 것을 눈치챘다. 분명히 팬 NPC가 조심해야 할 행동을 시작한 것이다. 마리와 헨리는 새집 축하 선물을 들고 왔고 소조의 옛 팀원 나즈나도 축하하러 왔다. 이곳은 대형 상인 길드의 무뚝뚝한 형이 수리했다. 이전에 검은검 길드장도 들러서 이곳을 깨끗이 청소해 주었다. 손님들도 모두 돌아갔고 시로가 쌍둥이 소식에 대해 묻자 마리는 둘 다 건강하다고만 말했다. 그 후 니아는 재료를 사러 나갔고 모두가 기뻐했다. 시로는 두 친구를 보며 고마움을 느꼈다. 니아는 쌍둥이와 함께 돌아와 시로 길드에 가입하고 싶다고 했다. 멍해 있던 시로에게 니안이 자신이 리더임을 상기시켰다. 그래서 시로는 두 사람을 길드에 받아들였다. 그들은 별빛 아래 앉아 자신들이 이룬 성과를 바라보며 감정이 북받쳤다. 그때 NPC 왕국, 즉 대지인 왕은 두 모험가가 원탁 회의를 열었다는 소식을 듣고 주목했다. 그 큰 상회에 세심하지 못한 형과 그 전에 검은검 주인도 와서 이곳을 정리해 주었다. 그 후 손님들도 떠났고 시로가 쌍둥이에 대해 묻자 마리는 그들이 여전히 건강하다고만 말했다. 이후 니아는 재료를 사러 나갔고 쇼아디도 기뻐하는 표정을 지었다. 시로는 두 친구를 보며 고마움을 느꼈다. 니아는 쌍둥이와 함께 돌아왔고 두 사람 모두 시로의 길드에 들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시로가 멍해 있는 사인이 아니 그가 리더임을 상기시켰다. 그래서 그는 길드를 이끌기로 결심하고 두 사람을 길드에 받아들였다. 이후 모두 별빛 아래 앉아 만든 성과를 바라보며 감정을 북받쳤다. 그때 NPC 왕국, 이 작품에선 대지인이라 불리는 이곳의 왕은 두 모험가 플레이어가 원탁회의를 열었다는 소식을 듣고 주목했다. 그 사이 두 대지인이 사냥 중이었는데 모험가들을 믿지 않고 무의미한 사륙만 한다고 생각했다. 사슴을 쏘려던 중 검은 구름이 몰려오는 걸 보고 위험이 다가옴을 알았다. 그때 마을 상황은 뚜렷하게 발전했고 모두가 사업과 발전 방법을 찾았다. 수후와 아카시는 쌍둥이 훈련에 바빴다. 쇼는 자신의 능력으로 계약서, 작성법 등 여러 시도를 해보았다. 각자 사업을 하고 수후와 아카시는 훈련 때문에 바빴어. 쌍둥이 쇼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 계약서 작성 같은 걸 시도해보라고 했어. 니안이 잠시 일을 쉬고 휴식을 취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헨리가 시로를 불러서 몇 가지 일을 부탁했어. 마리는 하루 종일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놀러가고 싶어서 파업 중이었거든. 마리가 떼를 쓰니까 모두가 어쩔 줄 몰랐지만 시로가 아이디어를 내서 40레벨 이하 플레이어들을 위한 훈련 여행을 조직했어. 이렇게 하면 놀면서도 일이란 핑계를 댈 수 있거든. 모두 상의 끝에 니안도 코치 자격으로 함께 가기로 했어. 그날 밤 쌍둥이 귤은 변하고 더 강해져서 시로에게 자신이 맞다고 증명했어. 훈련이라지만 마리와 헨리는 놀 준비에 신나서 두근거렸어. 갑자기 한 무리가 마을로 다가온다는 소식이 들렸어. 나가보니 그들은 자유도시 연합의 사절단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어. 그곳은 대륙 동쪽에 있고 원탁회의와도 접촉 중이라 다음 달 영주회의에 초대했대. 시로는 이게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생각했어. 장점은 이 세계의 대지인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얻는 거고 단점은 영주들의 정치적 술수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거야. 이득과 손해가 공존하는 셈이지. 하지만 시로는 단점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 대지인은 플레이어보다 약해서 여전히 우위에 있을 테니까 다음날 말이 일행은 훈련을 위해 출발했고 가는 길에 처음 보는 풍경을 많이 구경했어. 버려진 학교에서 휴식을 취하기로 하고 그날 밤 바비큐 파티를 열었어. 아쉽게도 시로는 참석하지 못했어. 그는 이미 회의에 참석하러 가야 했거든. 회의에서는 전투길드와 상인길드에서 한 명씩 대표를 뽑았지만 정치와 협상에 능한 한 명이 더 필요했어.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려 시로도 피할 수 없었지.
시로와 함께 간 사람은 검은 갑옷을 입고 안경 쓴 형이었고 상인 길드에 무뚝뚝한 형도 있었어. 아카시는 항상 시로를 따라다녔고 헨리도 덩달아 같이 갔어. 겉으로는 헨리가 배우러 간다고 했지만 시로는 아카시 때문인 걸 알고 있었어. 시로는 대지인이 크게 변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 예전엔 대지인이 단순히 프로그래밍된 캐릭터였지만 임무를 수행하고 보상, 특히 마법 가방을 받았지. 그런데 게임이 바뀌면서 새 플레이어는 마법 가방을 얻지 못하게 됐어. 마리 일행은 마을을 구경한 뒤 기다리던 해변에 도착했고 모두 바다로 뛰어들었어. 그 사이 시로 일행은 고대 종족이 만든 얼음성에 도착했어. 저녁에는 파티 겸 회의가 열렸고 모두가 꽤 긴장했어. 아카시는 파티복이 어색했지만 헨리는 예쁘다고 칭찬했어. 아카시가 싫어한 이유는 그 옷이 무기를 숨길 수 없었기 때문이야. 연맹 대표가 일행을 찾아왔고 검은 갑옷 형은 용감하게 자신을 크러스티라고 소개했어. 그는 귀족다운 품격이 있었기에 시로도 덜 힘들었어. 크러스티가 왕과 협상할 때 시로와 헨리는 대부분의 귀족이 가까이 오지 않는 걸 봤어. 서로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상대방 정보를 캐내고 싶지만 자신의 정보는 숨기려 했거든. 왕은 자신의 조카인 레사를 모두에게 소개했어. 마리 측에서는 스고가 다음날 모두를 던전 도전하러 보낼 거라고 선언했어. 모두가 기대했지만 훈련사는 제외라는 말을 듣고 얼굴이 굳었어. 그때 시로 일행은 귀족들이 춤추는 걸 구경했어. 왕은 그들에게 춤을 추라고 했는데 모두가 주목받는 상황에서 춤을 안 추면 체면이 깎이고 춤추면 창피해서 모두 거절했어. 크러스티는 왕과 더 이야기하고 싶다며 시로를 춤추게 했어. 하지만 시로는 행운이었어. 헨리가 파트너로 따라갔거든. 헨리는 시로가 춤을 못 추는 걸 알고 있어서 가르쳐 주려고 했어. 그래서 그녀는 시로가 따라올 수 있도록 멜로디만 연주했어. 두 사람이 무대 위에서 모두의 시선을 독차지했지. 아이들까지도. 아이들은 우연히 아카시와 부딪혔어. 그녀도 니스의 아이인 줄 알고 숨바꼭질을 하자고 했는데 그녀는 사라져버렸어. 옷만 남기고 시로는 휴식을 취했어. 그리고 미노이가 내일 던전 여행을 걱정하며 그녀를 불렀어. 자신이 모두에게 짐이 될까봐 두려워했거든. 하지만 시로는 그녀에게 아직도 선배가 가르쳐준 내용을 적은 수첩이 있냐고 물었어. 그 수첩만 있으면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있으니까. 선배는 그녀가 스스로 더 많은 것을 깨우치길 원했기에 너무 자세히 가르치고 싶어 하지 않았어. 다음날 아침, 시로 일행은 아침 식사를 하며 시로는 춤을 미루던 일에 대해 꼭 갚겠다고 다짐했어. 아카시는 그가 속 좁다고 생각했지만 시로도 아카시가 화난 것 같아 그 문제에 대해 다시 따졌어. 본론으로 돌아가 시로는 이 일행에 요리사가 있는지 알고 싶어 했어. 이 궁전은 분명히 지원 인력이 더 필요할 테니까. 그는 귀족 교육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확신했어. 이 대지인의 연합 전체는 약 3만 명, 그들의 플레이어는 2만 명 정도로 한편에 있었어. 대지인은 분명히 그들을 경계할 수밖에 없었지. 이번 회의의 목적은 플레이어들이 어떤 야망과 음모를 품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었어. 하지만 어젯밤 무도회는 그들의 그런 생각을 완전히 없애버렸지. 시로는 대지인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봤어. 대재앙 이전까지 대지인은 플레이어에게 보상을 주기만 하면 아무 문제도 없었어. 하지만 그날 이후 임무를 수행하는 플레이어가 줄었고 지금은 자신들이 다스리는 조직을 세워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어. 그래서 그들은 조만간 원탁회의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야 했어. 당연히 그들은 하위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플레이어 편의 개별 인물이나 소규모 길드를 매수하고 협상하려 할 거야. 이를 막는 방법을 찾아야 했지. 시로의 추론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아카시가 바로 그 정찰자가 되어야 했어. 그때 훈련팀은 던전에 도착했고 니안이 초급 던전 입구를 알려주며 중급 던전에 들어가기 전에 실력을 가늠하라고 조언했어. 팀을 나눈 후 쌍둥이 자매 2명이 세라라는 소녀와 이즈즈라는 다른 여자 그리고 자신만만한 청년 주디와 함께 갔어. 이 청년은 레벨은 낮지만 입만 열면 자만심 가득했고 이상하게도 토가 미노이와 친해졌어. 미노이는 계획을 세우려 했지만 끼어들지 못해 점점 자신감이 떨어졌어. 들어가기 전 니안과 수구는 조언과 격려를 잊지 않았어. 그 후 그들은 안으로 들어갔고 루디는 마법으로 어두운 동굴안을 밝히는 역할을 맡았어. 세라도 빛을 낼 수 있었고 청년은 자신의 빛이 약하다고 생각해 견제했지만 빛이 밝을수록 좋으니 그냥 넘어갔어. 곧 길이 두 갈래로 나뉘었고 앞팀은 중급 던전으로 들어갔으니 그들은 다른 길로 가야 했어.
미노이는 법사인 알에게 어떻게 갈지 물었어. 그는 가까이 설수록 비행 마법이 더 빨라진다고 생각했어. 미노이는 자신을 위로하며 제때 지원할 거라고 다짐했지. 그때 토가의 3마리 해골이 먼저 달려가 몬스터의 주의를 끌었지만 너무 무리하다가 토가가 크게 다쳤어. 미노이는 즉시 회복 마법을 써야 했지만 몬스터가 공격할 때 써야 효과가 있는데 지금은 늦었어. 세라는 회복 마법을 썼고 루디도 남은 몬스터를 처리하는 마법을 썼어. 이즈즈는 루디가 마법을 한 번 더 쓸 수 있도록 강화했어. 모두가 점점 호흡이 맞는 걸 느꼈어. 갑자기 듀이가 우연히 날아오는 화살을 막았는데 그 화살은 해골이 쏜 거였어. 토가는 성급하게 달려들었다가 갑자기 나타난 5마리 해골에게 포위되었어. 미노이는 보호 마법을 쓰려 했지만 시간이 부족했어. 모두 어쩔 수 없이 함께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 그 사이 크러스티는 한 대신과 논의하다가 공주레사를 발견해 이를 미루고 그녀를 만나러 갔어. 그날 밤 크러스티는 시로 일행에게 앞으로 귀족들의 귀차는 파티에 끌려가지 않을 거라고 알려줬어. 든든한 방패가 생겼으니까. 시로는 그 방패가 뭔지 몰랐어. 공주는 하인에게 크러스티에 대해 알려줬어. 그가 찾아왔을 때 꽤 귀찮았고 이상하게도 그녀의 생각을 다 읽는 것 같았대. 크러스티는 솔직히 귀족들의 다과회가 싫어서 그녀와 친해지고 다과회를 피하려고 그녀와 함께 다닌다고 했어. 하인은 공주에게 크러스티에게 너무 가까이 가지 말라고 했어. 그는 모험가이고 그들에 대해 아는 게 전혀 없으니까. 아침에 다음날 공주는 크러스티가 병사들을 훈련시키는 것을 보고 내려갔는데 크러스티는 자신이 단지 대지인에 대해 더 이해하고 싶을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그들의 힘을 조사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크러스티는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기에 일부러 크게 말해 병사들을 모았다. 그는 제안을 했는데 그들은 시합을 벌여 가장 강한 사람이 공주를 호위하게 된다고 했다. 모두가 듣고 흥미를 느꼈다. 지로가 다가와 크러스티가 말한 방패가 무엇인지 이해했다. 아카시는 귀족들을 조사하는 중에 닛의 일당에게 발각되어 방해받아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지로도 이때 각자의 자존심이 너무 강해 다른 의견을 따르지 않는 회의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다. 미노이가 조언을 구하러 왔지만 그는 꽤 바빴고 크러스티는 이미 모든 병사들을 이겼으며 공주는 거의 놀라지 않았다. 이후 크러스티는 공주와 놀러나가 의자에 누워 쉬기로 했다. 그는 공주에게도 테이블에 누워보라고 권했다. 그는 모험가들은 완전히 자유롭고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선 결단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아이들은 여러 번 싸웠지만 전혀 효과가 없었다. 그들은 항상 졌는데 몬스터들은 분명히 레벨이 낮았다. 루디는 후방에 있는 모두를 탓했고 민지는 말하려 했지만 끼어들지 못했다. 외부의 트레이너들은 여전히 놀기만 했고 스구는 아이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걱정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마을에서 부활하면 스구가 조련사를 데리러 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후 카니가 잡혔지만 니아는 작은 개만 좋아했다. 큰 개는 맛이 밍밍해서였다. 갑자기 마리가 멀리서 파도가 일었다가 빠르게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그 사이에 무뚝뚝한 형은 귀족과 협상 중이었다. 그들은 모험가들이 음식 조리법을 찾아낸 것에 감탄했고 덕분에 영지가 점점 부유해졌다. 하지만 운송에 문제가 있었다. 그는 몬스터를 처치할 모험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그가 진짜 원하는 것은 해상 운송 기술이었다. 크러스티는 공주와 함께 사교 모임에 참석 중이었다. 크러스티는 공주와만 대화했다. 갑자기 두 소녀가 와서 크러스티와 이야기하고 싶어 했다. 그는 두 소녀와 공주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두 소녀는 크러스티를 칭찬했고 그는 겸손하게 그 말을 받아들였다. 공주는 그를 귀찮게 바라봤지만 결국 그의 말에 동조해 두 소녀가 일찍 떠나도록 했다. 두 사람이 떠난 후 크러스티는 공주에게 자신이 항상 그녀 곁에 있는 이유가 여동생이 있는데 그녀가 여동생을 많이 닮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녀의 마음의 피로를 풀기 위해 함께 다니는 것이라고 했다. 공주는 어쩔 수 없이 그와 함께 가기로 하고 손을 내밀었다. 크러스티는 키스할 줄 알았지만 평범하게 악수를 했다. 시로가 아카시를 찾아와 조사 결과를 물었다. 귀족들은 여전히 그들을 경계하지만 대부분 귀족은 절반은 그들을 싫어하고 절반은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싶어 한다고 했다. 갑자기 한 마법사가 나타나 자신을 레간이라고 소개했다.
레가는 두 사람을 자신의 서고로 안내해 접대했다. 그는 마법 주머니와 그것을 얻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젊은 모험가들은 다시 던전에 몰래 들어가려 했지만 스구가 금지했다. 그들은 규칙을 지키고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 사이 레가는 시로에게 자신이 세계급 마법 사용법을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마법에는 여러 단계가 있고 세계급 마법이 가장 강력하다고 했다. 세계급 마법은 문명을 바꿀 수 있다. 예전 세계에는 여러 종족이 존재했지만 군사력이 강한 종족은 번식력이 약해 점차 유일한 종족인 인간에게 압도당했다. 그는 분노하여 6복수의 여신을 소환했다. 그때 세계급 마법이 처음 사용되었다. 여신들은 곧 인간에게 탄압받았지만 여신들은 인간을 파괴하는 데 성공했다. 그것이 고블린과 몬스터가 번식하게 된 이유였다. 몬스터들은 리스폰 메커니즘 때문에 계속 싸워도 없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세계급 마법이 다시 활성화되어 200년 전 이 세계의 모험가들을 데려왔다. 두 사람이 떠나자 크러스티는 공주에게 자신이 곁에 있는 이유가 여동생이 있고 그녀가 그 동생을 닮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 여자라서 내가 같이 가서 그녀의 마음속 피로를 풀어주려고 했어. 그녀도 어쩔 수 없이 내가 같이 가는 걸 받아들이고 손을 내밀었어. 크러스티는 내가 키스할 줄 알았는데 나는 그냥 평범하게 악수했어. 시로는 이때 아카시를 찾아가서 결과를 물었어. 조사해보니 귀족들은 여전히 그들을 경계하지만 대부분 귀족들은 반은 그들을 싫어하고 반은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 해. 갑자기 한 마법사가 찾아와 자신을 레간이라고 소개했어. 레간은 두 사람을 자기 속으로 데려가 손님을 맞이했어. 레간은 마법 가방과 그것을 얻는 방법을 알고 있었고 젊은 모험가들은 이때 또 던전에 몰래 들어가려 했지만 스구가 막았어. 그들은 규칙을 지키고 존중해야 한다는 걸 알았거든. 그 사이 레간은 시로에게 자신이 세계급 마법 사용법을 연구 중이라고 들려주었어. 마법에는 여러 등급이 있는데 세계급이 가장 강해. 세계급 마법은 문명 전체를 바꿀 수 있어. 그들은 분노하여 6복수의 여신을 소환했어. 그때 세계급 마법이 처음 사용되었지. 여신들은 인간에게 억압당했지만 인간을 파괴하는 데 성공했어. 그 결과 고블린과 괴물이 번식하게 되었지. 괴물들은 리스폰 메커니즘 때문에 계속 싸워도 없어지지 않았고 다시 세계급 마법이 활성화되어 200년 전 이 세계에 모험가들이 들어왔어. 시로는 100년 전부터 제로라는 이름을 들었고 게임 내 시간이 현실보다 12배 빠르게 흐르니 100년은 게임 내 8년에 해당해. 모험가들이 이 세계에 소환된 사건은 20년 전, 게임이 정식 오픈되기 전이었어. 이후 제로는 더 조사하려 했어. 레간 말에 따르면 인간과 플레이어 모두 홈백이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홈백이 플레이어의 기억에 직접 영향을 준대. 여기서 그들은 제로의 이름을 들었어. 여는 그가 게임을 시작한 지 8년과 일치했어. 그리고 모험가가 이 세계로 소환된 사건은 20년 전이었어. 게임이 공식적으로 오픈하기 전 시로는 더 조사하려 했어. 리건의 말에 따르면 인간과 플레이어 모두 영혼이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영혼은 플레이어의 기억에 직접 영향을 준대. 그래서 죽고 부활할 때마다 플레이어는 일정량의 기억을 잃는 거야. 그때 어린이 그룹은 다시 던전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미노이가 뭔가를 깨달았어. 도가도 뭔가 이상함을 느꼈고 미노이가 여전히 무서워하자 스스로 얼굴을 때려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어. 소녀는 오후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가 보자고 했어. 이유는 미노이가 말하길 소녀는 오늘 하루를 서로 알아가는 시간으로 쓰고 싶었대. 비록 3일 동안 같이 다녔지만 소녀는 그들에 대해 전혀 몰랐거든. 루디가 먼저 장난을 치기 시작했어. 그가 쓴 기술은 엄청난 데미지를 주는 마법구였고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장난이었어. 그는 토가도 가지고 있었지. 그리고 자신에겐 적을 도발하는 스킬이 있는데 도발 범위가 짧아서 토가는 루디가 적을 최대한 한쪽으로 모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어. 이즈즈도 자신이 새로 배운 데미지 감소 스킬을 알려줬어. 루디는 자신이 너무 멍청했다고 인정했지. 그렇게 그날 하루 종일 서로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어. 다음 날 다시 던전에 들어갔지. 그리고 계획대로 협력했어. 토가가 먼저 뛰어나가 적들의 주의를 끌었고 적들이 몰리자 이즈즈와 루디가 공격했어. 세라는 안전한 구석에서 상황을 관찰했고 미노이는 주변을 경계하며 모두를 지켰어. 적이 더 없다는 걸 확인한 후 토가가 적 전체를 도발했고 루디가 스킬을 쏟아부었어.
이즈즈는 토가의 피해를 줄여줘서 토가가 한결 수월했지. 루디는 단 2번의 마법과 얼음 스킬로 몬스터를 처리했어. 결국 모두가 적이 없어진 걸 보고 정식으로 승리했어. 모두가 성공에 기뻐했고 미노이는 시로가 한 말의 의미를 더 이해했어. 대화는 단순하지만 매우 효과적이라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때 헨리가 시로가 요즘 쉬지 않고 일하는 걸 보고 많이 피곤해 보여서 쉬라고 권했지만 그는 란에게 들은 이야기를 곱씹으며 생각에 잠겨 있었어. 그들은 아직 이 세계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고 죽음이 너무 많으면 현실 세계를 잊게 되는 건 아닐까 고민했지. 갑자기 미노이가 전화를 걸었고 소녀의 목소리를 듣고 시로는 아이들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문제를 극복했다는 걸 깨달았어. 소녀가 팀원들에 대해 이야기하자 쇼는 아이들이 겪은 일을 듣고 웃음을 터뜨렸어. 다른 사람에겐 평범한 일이지만 그들에게는 많은 일이었거든. 이제 시로는 미노이, 이즈즈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어. 이후 이즈즈는 두 자매에게 자신이 루디에게 약간 두근거림을 느꼈다고 털어놨어. 그날 밤 이즈즈는 루디와 이야기하며 자신이 두근거린 이유가 루디가 강아지 같아서지 일반적인 좋아함은 아니란 걸 깨달았어. 이즈즈는 루디와 친구 목록을 주려고 했지만 갑자기 할 수 없게 됐어. 다음날 아침 말이 부하인 소주는 괴물이 마리의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소식을 듣고 해변으로 급히 달려갔어. 낮은 레벨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가 몰려왔거든. 소주는 마리가 일시적으로 후퇴할 수 있도록 지원했어. 소주와 그의 팀은 많은 수의 물고기 괴물에게 포위됐어. 하지만 이때 스구는 고블린 순찰대와 싸우느라 지원할 수 없었어. 하늘에서 순찰 중인 고블린이 아직 많이 오고 있다는 걸 발견했거든. 얼음성에서 시로가 보고를 받고 왕에게 알렸어. 고블린이 1000마리나 오고 있고 마리팀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했어. 하지만 젊은 모험가팀이 돌아와 수구와 니안과 합류했어. 양측은 마리와 시로에게 연락해 소식을 전했지. 시로는 원격으로 대표들을 모아 원탁회의를 소집했어. 그는 현재 대륙 곳곳에서 괴물, 특히 고블린이 공격 중이라고 보고했어. 해변에선 수백 마리, 숲에는 약 10,000마리의 약탈 고블린이 몰려왔대. 이 사태의 원인은 고블린 왕의 귀환 때문이야. 고블린 왕은 2년마다 바뀌는데 이전 왕을 대신해 새 왕이 즉위하는 이벤트야. 왕을 쓰러뜨리면 이벤트가 끝나지. 예전엔 흔한 이벤트였지만 대재앙 이후 플레이어들이 거의 신경 쓰지 않아. 이번엔 더 강력한 이벤트가 됐어. 고블린 왕이 즉위하면 6고블린 부족이 연합해 얼마나 강해질지 궁금해. 예전엔 기사단이 도와줬지만 지금은 기사단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라. 그걸 의식하는 거라서 고블린 왕의 귀환 이벤트로 볼 수 있어. 이번에는 이전보다 더 강력한 이벤트야. 고블린 왕이 즉위하면 6고블린 부족이 합쳐져 얼마나 강해질지 궁금해. 예전에는 기병단이 도와줬지만 지금은 기병단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라. 마리와 스구팀도 이때 모여서 회의를 했어. 모두 무사한 걸 보고 마리는 매우 기뻐하며 전투복으로 갈아입었고 니아는 저쪽 산에 고블린 무리가 있는 걸 발견했어. 지도를 꺼내보니 고블린들이 해변 근처 마을을 노리고 있었어. 그곳은 성벽이 없어 한밤중에 완전히 파괴될 게 분명했지. 하지만 그 고블린 무리는 그저 소규모 그룹에 불과했어. 약탈을 위해 따로 떨어져 나온 그룹이라서 그들을 막을 수는 있어. 민지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 했고 이스즈는 아직 약하다고 생각했지만 약하다고 해서 마을 사람들을 버릴 수는 없다고 봤어. 미노이는 스구에게 따라가서 돕겠다고 부탁했어. 소지로는 이미 시로에게 지원군을 데려왔고 시로는 모두에게 이 세계에서 죽으면 대가가 있다는 걸 알렸어. 구체적으로는 기억의 일부를 잃게 된다고 했지만 얼마나 어떤 기억인지는 모른데 크러스티가 전에 몇 번 죽은 적이 있다고 알려줬고 잃은 기억은 옛 세계에 관한 것 같아서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했어. 하지만 피하려면 죽지 않으면 되고 죽는 게 두려워서 모험을 하지 않는 것도 안 된다고 했어. 민지 일행은 마리가 허락하지 않았지만 가고 싶어서 순찰하겠다고 부탁했어. 겉으로는 순찰 간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가능하면 사람들을 구하러 달려들 준비가 되어 있었어. 하지만 이미 늦었어. 해변 근처 마을 하나가 고블린들에게 파괴당했거든. 토가 고블린들이 길에서 만난 소녀의 인형을 부수는 걸 보고 분노해서 싸우러 뛰어나갔어. 이유 따위 필요 없었어. 사람들을 구하러 달려들기로 했거든. 마을을 버리고 도망칠 수는 없었어. 미노이는 계획이 있었어. 그 마을을 집중적으로 구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쓰려 했지. 스구 무리가 와서 미노이가 자유롭게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어.
막지 않고 들을 거라고 했어. 미노이가 제안한 계획은 고블린들이 마을에 도착하기 전에 선제 공격을 하자는 거였어. 스구가 마리에 보고했지만 마리는 아이들이 몬스터와 싸우는 걸 반대했어. 하지만 스구는 먼저 공격하면 고블린들이 마을을 공격하지 못하고 주민들을 지켜야 하는 부담도 없어진다고 했어. 기습을 당하면 고블린들이 대응하지 못할 거라고 했고 아이들을 잘 돌볼 테니 걱정 말라고 했어. 시로가 계획 포고를 듣고 나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걸 알았어. 대신들은 아직 의견을 모으지 못했고 몇몇은 이게 모험가들의 음모라고 의심했어. 하지만 의견 있는 사람은 다 말하라고 했어. 지금 회의실에 모험가는 없으니까. 그들의 유일한 희망은 기사단이었지만 왜인지 기사단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주둔지도 버려진 채 흔적이 없었어. 대신들은 고블린들을 한 곳으로 모아 함정을 파는 대신 희생시키는 걸 고민했어. 하지만 그 영지는 자신의 영지를 희생시키고 싶지 않다고 반대했어. 아이들 무리는 고블린 몇 마리를 마주쳤고 고블린들이 달려들자 세라는 빛을 내며 루디가 강화 마법으로 처리했어. 고블린 2마리가 더 달려들자 루디가 마법을 쓰고 이스즈가 강화해서 처리했어. 모두가 아주 잘 협력했어. 시로는 이제 전략을 세웠어. 귀족들이 반드시 도움을 요청할 텐데 쉽게 도와주지 않을 거라서 역할을 나눠서 공주 역할을 맡게 했어. 공주는 대신들이 모험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걸 들었지만 그건 모험가들에게 빚을 지는 거고 약점이 드러나는 걸 피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기사단이 사라진 것도 숨기고 싶어 했어. 공주는 그 후 크러스티를 만나서 이제 자야 한다고 했어. 게으른 사람으로 여겨지지만 아이들을 돌봐야 하니까 아이들 무리는 다음 준비를 하고 있었고 루디는 최근 던전에서 얻은 새로운 팔 보호구가 마음에 들었어. 그건 마법사 힘을 강화해주는 거라. 모두가 주디에게 양보했어. 모두가 함께 이룬 성과라 주디가 매우 소중히 여겼어. 원타케의 새 대표가 영주들과 회동했어. 시로는 상대가 먼저 말을 꺼내길 기다렸고 그래서 시로가 일어나서 기사단이 어디 있는지 직접 물었어. 그들은 숨기려 했지만 모험가들에게 해결을 부탁하고 싶어 했어. 영지가 공격받는 영주는 모험가들의 힘은 신이 준 거라 이 대륙을 지킬 책임이 있다고 말했어. 상인형 미치는 화가 나서 탁자에 세게 내리치며 그들이 아직 연맹 회원이 아니면 도울 의무가 없다고 했어. 다른 영주들은 출병을 강요할 생각은 없었지만 모험가들이 무관심할 리 없다고 생각했어. 대륙이 위험에 처했는데도 손을 쓰지 않는 걸 보고 나는 그들이 짐승이 아니라 영주들이 명령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 맞아. 그들이 불멸일 수는 있지만 모험을 한다는 건 기억을 잃을 위험과 마주하는 거야. 네 반응이 좀 과했던 것 같아. 너무 지나쳐서 크러스티가 지금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런데 공주가 들어왔고 그녀는 크러스티를 만나러 왔어. 그들의 마을에 가고 싶다고. 그녀는 자원군을 모집하고 그 대가로 기사단이 실종됐다는 사실을 알려주려 해. 영주들은 그녀의 행동에 불만이었지만 왕은 무시하고 계속 말하라고 했어. 그녀는 인정했어. 대륙 사람들은 모험가보다 훨씬 약하지만 그 약함을 이용해 모험가를 도구로 삼을 권리는 없다고. 모험가는 자유로운 사람들이니까 그녀는 도움을 원하는 사람들을 모으러 갈 거야. 공주는 그 후 지쳐서 크러스티가 지로를 부축했어. 지로는 지휘권을 크러스티에게 넘기기로 결정했어. 크러스티는 공주를 데리고 마을로 돌아갔고 지로는 공주가 정말 아무도 못한 일을 해냈다는 걸 깨달았어. 그곳 상황의 이소줍은 공주 덕분에 진짜로 바뀔 것 같아. 공주는 그곳의 분주함에 크게 놀랐어. 크러스티는 잠시 볼 일이 있어서 시로와 아카시가 그녀를 배웅했어. 그녀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 그래서 시로가 그녀에게 미치를 소개했어. 성 근처에서 지루해하는 그를 보고 소조가 도착하자마자 여자들이 몰려드는 걸 보고 소조의 부하들이 분노했지만 일이니까 참았어. 지로는 그때 공주를 데리고 마을 구경을 시켜주고 가신을 만나 공주에게 멋진 바퀴옷 한 벌을 구해줬어. 아이들이 달려와 공주에게 버거를 권했어. 모두가 즐거워했어. 그녀는 정말 그들의 상상 속 공주 같았거든. 지로는 옷을 입고 아카시에게 공주 옷 갈아입히는 걸 부탁했어. 일이 끝난 후 시로는 공주를 데리고 모두 앞에 섰어. 시로가 사람들을 모아 공주 연합이 공격받고 있다고 알렸어. 그들은 고블린 떼는 쉽게 상대할 수 있지만 문제는 이번 일로 보상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참여하기 싫으면 집에 있어도 된다고 했어. 하지만 그는 공주가 직접 설득하길 원했어. 공주는 바퀴옷을 입고 자기소개를 했고 나라가 위험에 처했고 기사단이 사라졌다고 고백했어.
그녀는 자신들의 의회가 그들을 강제로 싸우게 하려 했다고 사과했어. 이곳은 너무 번영해서 보상할 방법을 몰랐다고. 그녀는 게으르고 수줍음 많아 꽃병 같지만 공주로서 고향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했어. 모두가 공주의 진심을 느껴 서로 격려하며 돕기로 했어. 그들도 이런 큰 사건을 기다리고 있었거든. 크러스티가 이번 작전 지휘를 맡고 시로가 참모장이 되었어. 15분 후 준비하라고 했어. 다음날 아침, 지로는 고블린 떼를 빨리 무찌르길 원했어. 아무도 고블린이 어디를 노릴지 모르니까. 상인 길드가 거의 완성한 증기선을 먼저 사용해야 했어. 크러스티는 선봉대를 태우고 시로는 부대를 이끌어 보급지에 주둔했어. 그는 미치에게 영주들의 행동을 감시해달라고 부탁했어. 헨리가 와서 왕이 미치를 만나길 원한다고 전했어. 왕은 먼저 영주들이 공주의 행동 때문에 분열 중이라고 알려줬어. 일부는 그가 몰래 모험가와 손잡았다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지금 그가 가장 걱정하는 건 영토의 위험이야. 왕은 영주들의 무례한 행동과 음모에 사과했어. 그들은 모험가를 억압하려 했지만 하지만 헨리와 미치는 이 문제를 결정하고 싶지 않고 쇼에게 맡기려 해. 공주는 지금 배 위에 있고 자신이 소란을 피워 왕을 곤란하게 했다고 걱정하며 도망쳤어. 크러스티는 그녀가 다시 시작하고 싶어 한다는 걸 알지만 그녀가 부끄러운 일을 했다는 걸 알면서도 후회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 그녀는 그들에게서 힘을 빌렸으니 함께 싸울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 하지만 헨리와 미치는 이 문제를 결정하고 싶어 하지 않고 쇼에게 맡기려 했어. 공주는 배 위에 있었고 자신이 난동을 부려 그를 곤란하게 만든 걸 걱정했어. 크러스티는 그녀가 다시 시작하고 싶어 한다는 걸 알았지만 그녀가 자신이 한 일이 부끄럽다는 걸 알면서도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어. 그녀는 그들로부터 힘을 빌렸기에 함께 싸울 의무가 있었거든. 그녀에게는 연맹을 떠난 이후 너무 많은 새로운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자신이 새장 속 새 같다고 생각했어. 정치력도 군사적 가치도 없다는 걸 알면서도 자유를 지키고 싶어 했지. 크러스티가 뭔가 말하려 할 때 부하가 그를 불러 준비하라고 해서 공주와는 나중에 만나기로 했어. 그 사이 마리팀과 수구팀이 합류해 마을을 성공적으로 지켰어. 없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모험가들의 자유를 지키고 싶어 했어. 크러스티가 뭔가 말하려던 찰나 부하가 그를 불러 준비하러 갔어. 그래서 그는 공주와 나중에 만나기로 약속했지. 그 사이 마리 일행은 스구 일행과 합류해 마을을 성공적으로 지켰어. 마리는 대지인이 사람과 똑같다는 사실에 아직도 꽤 놀라고 있었어. 바로 지로가 그걸 알아차리고 그들에게 상기시켜줬지. 한편 크러스티는 일어나서 모두에게 계획을 전파했어. 그의 부하는 공주에게 크러스티가 모험가 중 지휘력이 가장 뛰어난 20인 중 한 명임을 알렸어. 그들은 공주를 보호할 인원도 배치할 거라며 그녀는 제발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고 부탁했어. 마리 일행은 크러스티가 고블린 무리와 싸울 방향에 대해 논의 중이었어. 크러스티의 승패가 이 지역의 안위에 영향을 줄 테니까 갑자기 미노이가 세라를 찾아와 부탁할 일이 있다고 했어. 그날 밤 크러스티는 대규모 고블린 부대와 맞닥뜨렸어. 마법사들이 먼저 마법을 퍼부어 수를 줄이고 크러스티가 군대를 이끌고 돌진했지. 고블린 한 마리는 한 방이면 끝나는 상황이었어. 크러스티의 스킬도 어느 정도 적을 대량으로 쓸어버렸고 레벨이 꽤 높은 두 마리 거대 괴물이 크러스티에게 다가왔지만 그는 재빨리 공격을 피하고 한 방에 반격했어. 공주는 크러스티가 흥분한 상태로 싸우고 있지만 여전히 약간 외로워 보인다고 느꼈어. 쇼의 지원 부대는 상황을 관찰하며 각 소대에 지시를 내리고 있었어. 이 지원 부대는 텔레파시로 소대 간 소통을 도와 전투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했지. 상황이 점점 좋아지자 시로는 마리 쪽도 신경 쓰길 원했어. 크러스티 군이 고블린을 몰아내면 그들이 분산되어 작은 마을들을 공격할 테니까. 마리 군은 바다 근처 마을에 주둔 중이라 물괴물들이 몰려와 마리가 만든 고블린 봉쇄선을 뚫지 못하게 주의해야 했어. 지로는 아직 완전히 상황을 통제하지 못해 전장에 나가지 못했어. 마리 쪽 쌍둥이는 순찰 중 큰 파도가 다가오는 걸 발견했고 마리는 급히 달려가 많은 괴물들이 따라오고 있는 걸 알게 됐어. 마리는 아이들을 전장에 내보내고 싶지 않았지만 모두가 싸우게 해달라고 허락을 구했어. 수구도 마리를 설득해 마음을 바꾸게 했고 마리 쪽은 이미 시로에게 보고했어. 트레이너들은 아직 완전히 회복하지 못해 전장에 나설 수 없었어. 니아는 아이들이 싸우는 걸 보며 모두 크게 성장했다고 느꼈어. 토자는 강해졌고 세라는 회복에 얽매이지 않아 조력자를 불러 도왔어. 이지스와 주디는 완벽한 호흡으로 스킬을 사용해
자원은 적게 들지만 효과는 컸어. 루디는 말 그대로 움직이는 횃불 같았고 미노이는 뒤에서 전체 전략을 관찰하고 배분했어. 그녀는 마치 두 번째 지로처럼 싸우고 있었어. 지로는 30초 앞에 전황을 볼 수 있고 오차는 1초뿐이야. 미노이는 시로의 그림자를 쫓으며 몇 초 앞을 예측할 수 있을지 궁금해했어. 갑자기 경보가 울렸어. 뒤쪽에서 고블린이 돌아왔다는 소식이었고 모두 그쪽으로 달려가 트레이너들에게 맡겼어. 수구는 그들이 무모하다는 걸 알았지만 미노이는 아이들을 믿어달라고 했어. 모두 고블린이 꽤 많았지만 모으면 끝낼 수 있었어. 주디가 마법을 퍼뜨려 주의를 끌고 이지스가 속도를 늦추는 마법을 썼지. 모두 가능한 스킬을 쏟아부었어. 임무를 마친 후 미노이는 자신이 5초 앞을 5초 오차로 예측할 수 있다고 했어. 아직 시로만큼은 아니지만 계속 노력 중이야. 다른 곳에서 또 경보가 울려 모두 계속 이동해야 했어. 시로는 마리에게 1시간만 더 버티면 구원군이 올 거라고 알렸어. 미노이는 거의 에너지가 다 떨어졌고 얼마나 버텨야 할지 몰랐어. 구원군 소식에 모두 조금만 더 버티자고 마음을 다잡았지. 갑자기 비가 쏟아지고 고블린과 늑대 무리가 몰려왔어. 고블린은 상대할 수 있었지만 늑대는 빠르고 위험했어. 미노이는 최강 스킬을 써야 했고 쿨타임이 하루나 걸렸어. 2마리 늑대와 1마리 고위 고블린이 토자를 노렸는데 지면 끝장이었지. 미노이는 토자에게 고위 고블린과 늑대 1마리를 막으라고 하고 루디가 남은 1마리를 빨리 처리하게 했어. 지로는 그녀에게 적이 많고 강할 때는 약한 놈부터 잡으라고 조언했어. 그들이 공격할 수 있었지만 아직 아무것도 하기 전에 토가가 먼저 맞았다. 우선 세라는 시간을 벌기 위해 회복 마법을 썼다. 하지만 미노이가 방어막을 회복하려면 8초가 더 필요했다. 그녀는 그 방어막만으로는 이 엄청난 공격을 막기엔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두이는 달려가 늑대를 붙잡아 루디를 끌고 가게 했다. 2마리 늑대를 멀리 유인한 후 늑대 입에 손을 넣고 방어막을 폭발시켰다. 그 후 팀원들은 루디를 살피며 부활 마법을 쓰려고 했지만 루디는 깨어나지 않았다. 이즈즈가 진실을 말해야 했다. 루디는 대지 인대지의 인간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이즈즈와 친구가 된 순간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비밀을 지키기로 약속했다. 루디가 항상 노력하고 숨긴 이유는 모험가가 되기 위해서였다. 세라는 갑자기 회복 마법을 써보자는 생각이 들었고 어떻게든 루디가 반응을 보였다. 약했지만 그들은 희망을 가졌다. 하지만 민지는 쇼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당장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지금까지 민지는 쇼에게 진짜로 도움을 청한 적이 없었고 주로 조언만 구했지만 이번에는 친구인 대지인을 구하기 위해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다. 시로는 라신을 불러 잠시 대신 지휘하게 하고 쇼는 조련사를 불러 미노이 쪽 상황을 확인했다. 위치를 듣고 나서 쇼는 민지에게 계속 상황을 보고하라고 했고 토가팀은 주변을 감시하며 몬스터를 조심하라고 했다. 세라와 이즈즈는 번갈아가며 2분마다 부활과 회복 마법을 쓰라고 했다. 이 방법은 루디의 영혼이 죽은 후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만약 영혼이 흩어지면 구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레간의 말에 따르면 대지인은 막 죽었을 때 몸이 흩어지기 전에 구할 방법이 있다고 했다. 시로는 레간의 세계급 마법에 관한 말을 기억해내 아카시에게 잠시 고삐를 맡겼다. 공주는 지금 크러스티를 만나러 갔는데 그는 목욕 중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전장을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고 이제 그녀에게 팬들이 꽤 많아진 것 같았다. 누군가 몬스터가 새로 나타났다는 소식을 전해 크러스티는 다시 싸울 의욕을 찾은 듯했다. 시로는 계획을 세웠고 증기선이 해변에 도착해 마리팀을 지원할 거라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착지한 후 아카시에게 조련사를 태워 이 지역을 봉쇄하게 했다. 시로는 달려와 상황을 살피고 아이들에게 자신이 하려는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만약 비밀을 지키지 않으면 두이를 포기하겠다고 했다. 그 후 그는 팀의 에너지를 흡수해 루디에게 전달하는 마법을 썼다. 한 사람을 구하려면 체력과 에너지를 모두 회복시켜야 했다. 에너지가 충분했으니 이제 회복 마법만 쓰면 됐다. 하지만 체력과 에너지를 연결하려면 시로가 또 다른 아이템을 써야 했다. 두이는 3분 만에 부활할 수 있었다. 루디는 깨어나 자신이 죽었다는 걸 알았다. 그는 모두가 희생에 대해 자책하지 말라고 했다. 전투에서 희생은 흔한 일이니까. 하지만 시로는 쉽게 포기하는 건
루디가 모험가로서 자격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그걸 바꿀 방법이 있다고 했다. 시로는 계약서를 꺼내 루디가 정식 모험가가 되도록 했다. 이건 루디가 그의 길드에 공식 입단하고 모든 규칙과 임무를 따라야 한다는 계약이었다. 그 대가로 루디는 자유로운 인간이 될 수 있었다. 루디는 계약을 받아들였지만 서명할 손이 떨려서 이즈즈가 대신 서명해 주었다. 계약이 끝나자 두이는 3분이 걸렸고 대지인을 모험가로 만드는 마법이었다. 그때 크러스티 일행은 늑대를 타고 다니는 고블린 무리를 만났고 그 무리에는 처치해야 할 고블린 왕도 있었다. 크러스티 일행은 한 마리씩 모두 처치했고 왕실 봉황까지 불러도왔다. 마지막으로 고블린 왕을 크러스티가 처리했다. 나머지는 시로 쪽에서 처리할 것이다. 마리와 스구는 힘든 전투 후 쉴 수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임무를 잘 해냈다. 시로는 이제까지 모험가를 자신과 같은 플레이어로만 봤지만 이제는 함께 새로운 것을 탐험할 동료로 생각하게 되었다. 다음날 아침 루디는 신전에서 깨어나 이즈즈를 다시 만났다. 그녀는 루디에게 무모하게 자신 말을 듣지 않은 것에 대해 혼냈다. 자유로운 인간이 되기로 한 루디는 계약서에 서명하려 했지만 손이 떨려서 이즈수가 도와줬어. 계약서에 서명하는데 3분이 걸렸고 모험가라서 신전에서 부활할 수 있어. 이것이 바로 시로가 생각해낸 세계 법칙을 바꾸는 마법이야. 대지인을 모험가로 변신시키는 거지. 그때 크러스티 일행은 늑대에 타고 다니는 고블린 무리를 만났고 그 무리에는 처치해야 할 고블린 왕도 있었어. 크러스티 일행은 한 마리씩 제거했고 왕실 봉황까지 불러도왔어. 마지막으로 고블린 왕을 처리했지. 남은 무리는 시로팀에 맡기고 마리와 스구는 잠시 쉴 수 있게 되었어. 힘겹게 싸웠어. 둘 다 자기 역할을 아주 잘했어. 그리고 시로는 이제야 깨달았어. 전에 너는 모험가를 단지 너와 같은 플레이어로만 봤지만 이제는 모험가를 함께 새로운 것을 탐험할 동료로 여기게 됐어. 다음날 아침 주디는 신전에서 깨어나 이스즈를 다시 만났어. 그녀는 주디에게 무모하게 행동한 것에 대해 혼냈어. 주디는 이제부터 그녀가 하는 말을 다 듣겠다고 약속했어. 그러니 더 이상 혼내지 말라고 했지. 한 달 후 원탁회의와 자유도시 연합회의가 지나고 크러스티가 축하 파티를 열었어. 파티에서 그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가끔 공주를 힐끔거렸어. 둘이 확실히 서로에게 마음이 있는 것 같았어. 소주는 왜인지 아직도 고블린 무리와 고블린 왕을 완전히 처리하지 못한 걸 이해하지 못했어. 고블린 왕은 실제로 죽지 않고 동굴에 숨어 있었거든. 니아는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 지금 두 진영은 무역계약을 맺었고 각 지역 주민들도 모험가들에게 고블린 무리를 제거하는 임무를 줬으니 고블린 왕이 살아있는 한 고블린 무리는 계속 있을 거야. 이즈스는 이때 시로 길드에 들어가겠다고 허락을 구했어. 헨리는 시로를 찾으러 갔지만 못 찾았어. 그가 참모장이라 이번 파티에 꼭 있어야 했거든. 그녀는 시로를 찾으러 갔고 시로는 아카시와 함께 앉아 일하고 있었는데 헨리 목소리가 들려 아카시에게 맡기고 도망쳤어. 그가 막 떠나려는데 악마 축제 소식이 들어와서 모험가들보다 먼저 출발했어. 모험가들은 지금 전공을 자랑하고 있었고 니안과 스구는 죽으면 기억을 잃는다는 사실을 모두에게 말하지 않고 오직 원타케의 핵심 멤버만 알고 있었어. 그때 시로가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한 소녀 옆을 지나가다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 그 소녀는 기사가 아닌 용감한 전사들에 대해 이야기했어. 그들은 불멸의 능력이 있고 대지인을 도와 강력한 괴물을 무찌른다고 했지. 시로는 그들이 모험가 이야기인 줄 알고 계속 걸었어. 갑자기 그 소녀가 한 모험가가 죽은 이야기를 하더니 그 사람이 진짜 대지인이라고 했어. 마법사들이 그를 부활시킬 방법이 없어서 대마법사의 도움을 요청했대. 대마법사는 세계급 마법을 만들어 그 대지인을 영웅으로 부활시켰대. 시로는 그 이야기가 자신이 진엔을 구한 이야기인 걸 깨닫고 그 소녀 앞에 멈췄어. 그 후 소녀는 떠났고 시로는 레간을 찾아가 물었어. 레간은 한 달 전에 시로가 세계급 마법을 썼다는 걸 알고 있었고 시로도 레간 덕분에 그 사실을 알게 됐다고 생각했어. 레간은 며칠 전 서쪽에서 누군가 세계급 마법을 쓴 걸 감지했다고 알려줬어. 시로는 서쪽에서 아직 가보지 않은 유일한 곳인 미나미 지역이 그곳일 거라고 생각했어. 그곳에서는 악마 축제가 열리고 있고 한 길드가 다스리고 있다고 했지. 악마 축제는 고블린 왕 사건과 비슷한 주기적 이벤트이며 기사단도 관련되어 있다고 했어. 시로가 돌아가려는데
공주는 춤추면서 할아버지가 모험가를 도우라는 제안을 했던 걸 떠올렸어. 그래서 자신이 그들을 보상하는 책임을 지겠다고 했어. 할아버지는 모험가 마을에 대사관을 세우자고 제안했고 공주가 대사로서 양측 우호를 지키기로 했지. 크러스티는 공주가 걱정하는 걸 알고 그곳에 가면 예절 걱정 없이 게으른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어. 공주도 좋아했지만 크러스티가 생각을 읽는 악마라 경계했어. 세라도 니안 곁에 있고 싶었지만 아직 마리 길드 멤버라 시로 길드에 들어갈 수 없어 아쉬워했어. 니안은 세라에게 춤을 가르쳐주려 했는데 미노이가 쇼를 찾으러 가려다 누군가 쇼를 욕하는 걸 들었어. 그들은 쇼가 공주를 전장에 내몰았다고 헐뜯었고 시로는 파티가 싫어 아카시와 함께 안으로 들어갔어. 시로는 아카시가 생각에 잠긴 걸 보고 전장에서 아무것도 못한 자신을 이야기했어. 시로는 아카시가 계속 옆에서 도와준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어. 아카시가 망설이자 시로가 최근 춤 연습하는 걸 봤다며 춤을 추자고 제안했어. 둘 다 춤에 서툴러 상대방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 거야. 며칠 후 공주는 모험가 마을에 도착했고 죽으면 기억을 잃는다는 건 쇼가 소문으로만 발표해 혼란은 없었어. 가을도 다가와 마리는 축제를 열 생각을 했고 걱정 말라며 이미 계획을 세웠다고 했어. 곧 축제가 승인되어 모두가 준비에 착수했어. 많은 사람이 공주 모형을 만들어 팔기도 했지. 얼마 지나지 않아 축제가 승인되었어. 그래서 모두가 바로 준비에 착수했지. 많은 사람이 공주 모형도 만들어 팔았어. 메리는 파티 장식 준비를 한가득했고 겨울용 물건도 만들어 팔 계획이었어. 미노이는 다가오는 축제에 쇼를 초대하려 했어. 쇼는 지금 일이 바빴는데 헨리가 와서 어떻게 일하는지 보러 왔어. 며칠째 집 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소문을 듣고 헨리는 축제에 친구들과 놀러가라고 조언했어. 그리고 원타케의 멤버니까 일을 조정해보라고 했지. 헨리는 그렇게 돌아갔어. 친구들이랑 그리고 너가 원타케의 멤버니까 일정을 조율하려고 했어. 그래서 헨리가 먼저 집에 갔어. 아카시가 먼저 나갔고 나중에 얼굴을 내밀었어. 밖에 나가서 빵도 먹고 시로가 오랜만에 쉴 시간이 생겼다고 했어. 아카시는 축제 기간에 같이 놀자고 초대하려고 했는데 말을 꺼내기도 전에 미노이가 먼저 와서 너를 데려가자고 했어. 아카시랑 미노이가 시로랑 같이 가려고 서로 경쟁했어. 너는 어떻게 할지 골머리를 앓다가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미노이는 준비하러 갔고 그때 이즈즈가 찾아왔어. 미노이는 시로랑 같이 빵 먹기 대회에 나가고 싶어 했어. 이기면 왕실 연회에 갈 기회가 생기니까. 민지는 사람들이 쇼를 더 잘 이해했으면 했어. 아직도 많은 사람이 쇼를 교활한 사람으로 오해하는데 사실 그는 착한 사람이거든. 그래서 이즈즈가 미노이를 도와주기로 했고 아카시는 자신이 중학생인 아이와 경쟁하는 걸 알게 됐어. 선배는 쇼가 자신을 애취급해서 좀 화가 났지만 쇼가 미노이랑 같이 간다고 약속했으니 이게 데이트 같다고 느껴서 당황했어. 뭘 입을지 몰라서 방을 뒤졌는데 마땅한 게 없었어. 그래서 헨리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했는데 헨리는 아카시가 필요해 보여서 달려갔어. 아카시는 갑자기 자신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그냥 혼자 알아보기로 했어. 그리고 나서 라신과 미치에게 가서 둘에게 부탁해 축제에 입을 딱 맞는 옷을 찾아달라고 했어. 아카시는 결국 한 벌의 한복을 입게 됐고 시로가 칭찬했어. 둘 다 정말 멋지게 입었어. 가게 주인이 빵을 내놓자 셋 다 4개 빵을 쉽게 먹고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하지만 빵을 들어 올리자 4개의 큰 빵을 통째로 먹어야 한다는 걸 깨닫고 조금 걱정하기 시작했어. 빵은 맛있었지만 시로는 삼키기 힘들었어. 뒤에서 애들이 2명이나 따라와서 시로를 놀렸고 둘이서 시로에게 빵을 계속 먹였어. 한 입 먹을 때마다 시로는 압박감을 느꼈어. 뒤에서 계속 압력이 밀려와서 시로는 12마리 보스 몬스터를 동시에 상대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느꼈어. 결국 시오는 배가 빵으로 꽉 찬 채 돌아갔어. 더 놀러 가려 했지만 이제는 흥미가 없어졌어. 미노이는 둘 다 먼저 돌아가자고 했고 자신은 시로가 소화 잘 되라고 차를 사러 갔어. 연회에는 못 갔지만 이렇게도 즐거웠어. 그날 밤 시로는 빵 생각에 배가 아팠어. 그래서 소지로에게 대회 얘기를 알려주고 소지가 몇 개나 먹을지 보고 싶었어. 시로는 소지가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아도 회장 일을 잘하는 게 부러웠어. 니안과 스구가 오히려 회장을 더 잘할지도 몰라. 갑자기 아카시가 찾아왔어. 시로가 오늘 일로 빵을 싫어할 줄 알았는데 둘 다 평소에 말이 적어서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몰랐어. 아카시는 시로의 팔을 살짝 만졌고 시로는 이게 꽤 좋았어.
민호이가 차를 들고 오려는데 이 장면을 보고 차를 두고 도망갔어. 민호이는 한쪽 구석에 가서 마음이 아팠어. 아카시도 시로를 좋아한다는 걸 깨닫고 울면서 시로는 원래 내 거였어라고 말했어. 그때 토가가 찾아와서 둘이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 민호이는 자신이 시로를 정말 좋아한다고 고백했지만 토가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 아무도 쇼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어. 그는 선생님처럼 다정해서 후배들이 모두 존경했거든. 물론 토가는 언니 마음을 이해했지만 쇼와 민지는 아직 특별한 일이 없으니 그냥 평소처럼 지내자고 했어. 다음 날 시로 일행은 축제 이틀째 계획을 세웠어. 민지 자매는 함께 놀러가고 이즈즈는 금발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할 거야. 시로는 또 서류에 파묻힐 것 같고 스구는 식품안전검사원으로 일하러 가. 가다가 두 청년이 싸우는 걸 보고 중재하려 했어. 아카시는 스구가 계속 먹기만 한다고 놀렸고 스구는 아카시를 괴롭히며 화나게 했어. 아카시는 스구를 때렸고 스구는 아카시에게 선물 쿠폰을 줬어. 쿠폰으로 가게에서 먹을 때마다 도장을 받고 도장을 다 모으면 선물을 받는 거래. 스구가 또 아카시를 놀리자 아카시는 한 대 때렸어. 아카시는 기념품 가게를 발견하고 구경했어. 민지는 마리에게 가서 연애 입장권을 부탁했어. 마리는 민호이를 입장권 받는 곳으로 안내했고 민호이는 왜인지 마리가 상자 안에 숨어있는 걸 봤어. 마리는 이를 피하려고 숨은 거였어. 스구는 계속 먹기만 하고 아카시는 그를 놀리느라 짓궂게 굴었어. 그래서 아카시는 화가 나서 스구를 때리려고 했지. 스구는 아카시에게 선물 쿠폰을 줘서 그녀가 일할 수 있게 했어. 가게에서 먹을 때마다 도장을 받고 도장이 다 모이면 선물을 받았어. 그 후에도 스구는 아카시를 놀려서 그녀에게 한 대 맞았어. 아카시는 기념품 가게를 보고 구경했어. 민호이는 마리에게 가서 연애 입장권을 부탁했어. 그녀는 민호이를 입장처로 데려갔는데 마리가 왜인지 상자 안에 숨어 있었어. 그녀는 쉬는 척했지만 사실 헨리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이를 피한 거였어. 아카시는 새머리핀을 사서 시로에게 자랑하러 갔는데 시로는 못 알아보고 헨리에게 가서 일하라고 하며 그냥 두라고 했어. 아카시는 삐져서 쿠폰으로 받은 선물을 시로에게 던졌어. 스구는 자기 쿠폰이 없어졌다는 걸 이제야 알아서 또 먹으러 갈 핑계를 만들었어. 민호이는 입장처에 갔는데 그도 바쁜 것 같았어. 그래서 민호이는 도우려 했어. 이스즈는 민호이가 시로의 명성을 회복하려 애쓰는 걸 봤어. 이전에는 좋은 평판만 있었거든. 시로가 크러스티에게 다 떠넘겨서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거든. 대지인이 시크와 모험가를 괴롭히고 있을 때 주디가 와서 해결해줬어. 그리고 헨리는 마리를 찾아냈어. 마리가 피곤해하고 목욕하길 원해서 그녀가 스구를 불러서 도와달라고 했지. 집 나르기 일을. 마리가 스구한테 신경 쓰는 걸 알고 있어서 그를 불렀어. 마리는 얼굴 안 상하게 빨리 목욕하러 갔고 헨리도 지금 시로에게 마음이 생긴 걸 깨달았어. 시로는 그녀가 만난 사람 중 가장 좋은 사람이니까. 아카시도 찾아왔고 헨리는 겨울 물품 판매를 도와달라고 아카시에게 부탁했어. 공주는 지금 사교 모임 장소를 준비 중이야. 그녀는 크러스티에게 속은 걸 느꼈어. 여기 와서 전혀 한가하지 않았거든. 크러스티가 찾아왔지만 그녀는 파티 준비에 열중하고 있었어. 그녀는 모험가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하고 싶었을 뿐이야. 둘이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고 민지는 지금 자신의 새 직업을 시로에게 보여줬어. 그녀는 전에 시로에게 조언을 구했고 재봉사 직업을 그만두고 견습생 직업을 선택했어. 이 직업은 다른 사람의 스킬을 쓸 수 있지만 낮은 레벨에서만 가능해. 그녀는 견습생 직업으로 더 많은 사람과 접촉하고 좋은 평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어. 시로는 자신의 일을 아주 잘해서 심지어 그 자신도 감탄했어. 니안과 세라는 식사하러 갔는데 갑자기 한 녀석이 가게에서 소란을 피웠어. 싸움이 날 뻔해서 니안이 나서서 그를 진정시키고 밖으로 내쫓았어. 시라가 감탄하는 가운데 니안은 시로에게 대지인이 와서 모험가들에게 많은 혼란을 일으켰다고 알려줬어. 대지인은 계급별로 나뉘지만 상위는 매우 전문적이고 모험가는 자유롭지만 꽤 아마추어야. 검은 협회와 크러스티가 보안 담당이라 많은 사건을 해결해야 했고 대부분은 시크가 플레이어와 대지인을 제지하는 일이었어. 그 사이 시로는 모임장에 와서 마리팀의 부스를 살폈어. 아카시는 헨리 옷을 입혀주다가 시로를 다시 만났고 근처에 시크가 있어서 보러 갔는데 한 대지인이 부스의 모든 물건을 사려 했어.
부스는 거절했고 그가 시비를 걸려하자 시로가 쫓아냈어. 그들은 이를 위해 부스를 열었지 장사를 위해서가 아니었거든. 갑자기 시로는 주변이 이상하게 시끄러운 걸 느꼈어. 대부분 대지인 때문이었고 미노이가 와서 서류에 기본적인 오류가 많다고 보고했어. 대부분 대지인들이 원인이었지. 시로는 이 혼란 문제를 깨닫고 아카시에게 보고서를 가져오라고 즉시 명령했어. 자신은 모임장으로 돌아가 상황을 점검했지. 시로 말로는 마을이 곧 공격받을 거야. 자신이 부주의해서 적에게 이점을 줬다는 걸 알았어. 사무실에서 단 이틀 만에 수많은 싸움이 벌어졌고 적의 목표는 침투의 싸움을 일으켜 원탁회의 명성을 훼손하는 거였어. 공주는 서쪽의 후작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맞이해야 했어. 검은 협회의 붉은 머리 남자가 서쪽 후작이 마을에 막 도착했다고 시로에게 보고했어. 시로는 대지인이 이 파괴 사건의 배후라고 의심했어. 공격 규모로 봐서 지도자는 중요한 인물일 거고 원탁회의 명성을 훼손하는 건 그들과 자유도시 연합 간 조약에 개입하려는 의도 같았어. 그들은 축제를 멈출 수 없어서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을 찾아야 했어. 시로는 대응책이 있었지만 아카시가 생각하는 폭력 대응은 아니었어. 그는 스구에게 경계를 부탁했어. 조용히 해결해야 해서 일이 크게 번지면 안 됐거든. 토우도 가신의 장소에 가서 미노이를 도왔어. 지금은 평소처럼 일하고 시로가 지시하면 따르기로 했어. 미노이는 시로가 자신을 더 신뢰한다고 느끼고 있어. 밖에 문제는 너무 많아. 다 처리할 수 없었어. 미노이는 후방에서 분노하지 않고 침착하게 일하는 게 중요하다고 봤어. 그녀가 침착하게 처리하는 걸 보고라 씨는 마치 여기 또 한 명의 시로가 있는 것 같다고 느꼈어. 시로는 아직 적의 공격 목적을 이해하지 못했어. 상황이 꽤 혼란스러웠거든. 그들과 자유도시 연합 사이의 조약 때문에 축제를 멈출 수 없었고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을 찾아야 했어. 너는 대응 방법을 찾았지만 아카스가 생각한 것처럼 폭력으로 맞서지 않았어. 그 후 너는 스구에게 연락해 스구에게 경계 임무를 부탁했어. 왜냐하면 조용히 해결해야 하고 일이 크게 번지면 안 됐거든. 토고도 가신에게 가서 미노이를 도왔어. 지금도 평소처럼 일하고 시로가 지시하면 따르고 있어. 미노이는 이제 시로가 자신을 더 신뢰한다고 느껴. 외부 문제는 너무 많아서 다 처리할 수 없었어. 미노이는 후방에서 자신들이 너무 화내지 않고 일을 더 악화시키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침착하게 처리하는 미노이를 보며 가시는 마치 여기 또 다른 시로가 있는 것 같다고 느꼈어. 시로는 아직 적의 공격 목적을 잘 몰랐어. 상황이 너무 혼란스러웠거든. 붉은 머리도 나와서 일부 해결했지만 니안 쪽은 더 혼란스러웠어. 대지인들이 많이 싸워서 각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고 동시에 연인들도 이 혼란 때문에 다투었어. 지로와 니안 모두 이 공격들의 규칙을 파악하지 못했어. 교통 체증부터 싸움, 뇌물, 서류 위조 등 여러 문제가 있었고 헨리와 아카시가 또 다른 사건을 보고했을 때 시로는 깨달았어. 이건 계획이 없다는 걸. 단순히 닿는 대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였어. 난장판을 만드는 거였지. 그리고 그들은 이 무의미한 목적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어. 지로는 이런 혼란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꼈지만 1시간 안에 아무것도 안 하면 큰일 날 거였어. 쇼가 골치 아파할 때 갑자기 소조가 그를 찾아왔어. 그가 소개해준 빵집에 매우 감사하다며 그와 그의 일행은 빵집의 빵을 다 먹어치웠대. 소지로가 이렇게 무심한 걸 보고 시로는 이 혼란을 막을 방법을 생각해냈어. 그리고 그때 후작이 만찬에 도착했어. 공주의 만찬에서 후작은 한계를 넘기 시작했어. 그는 모험가들을 하찮은 백성 취급하며 누군가 다가와 인사하려 하자 내던졌지. 그리고 공주의 머리카락을 건드리며 그녀가 준비한 음식에 무례하게 굴었어. 시로는 소조의 팀을 빌려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았어. 소조팀의 여자들은 자매애가 강해서 서로 잘 협력하며 부드럽게 문제를 해결하고 추가 문제를 막을 수 있었지. 이 방법은 꽤 효과적이었어. 여자들에게 둘러싸인 대지인은 파괴를 덜했고 동시에 연인들 사이의 갈등도 쉽게 해결할 수 있었어. 이후 지로는 공주 쪽 상황 소식을 받고 서둘러 그곳으로 향했어. 그리고 니안에게 이곳 일을 맡겼지. 그는 아카시에게 자신이 불꽃놀이 무대를 준비하는 일을 부탁했어. 시로는 공주가 곤란할 때 구하러 갔어. 후작은 자신이 물건을 가져왔는데 공주에게 창고를 준비해달라는 편지를 보냈지만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불평했어. 미치와 크러스티도 곧 도착했어. 세 사람은 이번 실수는 공주의 부주의 탓이라며
책임지겠다고 했어. 왜냐하면 편지가 공주에게 전달되지 않고 그들에게 도착했기 때문이야. 후작은 이 편지가 자신이 보낸 적 없는 것처럼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행동했어. 물건은 미치가 창고를 마련했으니 그냥 보내라고 했고, 크러스티는 그가 꾸민 방의 음모를 알아챘다고 은근히 말해 후작을 불안하게 만들어 떠나게 했어. 지로는 공주가 몇 가지 일을 도울 수 있도록 따라가게 했어. 마리그룹이 패션쇼를 열었는데 모두가 무대에 설 기회를 가졌고, 공주와 크러스티가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었어. 그들은 공주를 의자에 앉히고 누구든지 그녀와 대화할 수 있게 해 팬들이 아이돌인 공주에게 접근할 수 있게 했지. 하지만 몇몇은 여전히 시로를 나쁜 사람으로 보고 공주를 괴롭힌다고 생각했어. 민지는 쇼를 찾아왔고 그는 모든 일이 끝난 걸 확인했지만 후작이 배우인지 확신하지 못했어. 민지는 시로에게 공주가 싫어하게 일부러 그런 거냐고 물었고 그는 인정했어. 공주가 친해질 사람과 미움을 받을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이야. 그는 앞으로의 계획을 위해 그게 필요했지. 하지만 민지가 걱정하는 건 사람들이 그를 싫어해서 길드 전체가 미움받는 거였어. 그건 그가 해결할 수 있었지만 민지가 걱정한 건 시로 자신이 미움받는 감정이었어. 그는 그걸 생각해 본 적 없었지. 하지만 민지가 열심히 노력해준 것에 감사했어. 그는 예전엔 혼자 행동하고 강해지길 원했지만 이제는 주변 사람들과 세상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 그는 민지를 자신이 따라야 할 롤모델로 생각했어. 외향적이고 모두와 잘 어울리는 사람이었지. 아카시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떠났어. 그녀는 시로가 하는 일에 의미를 전혀 몰랐어. 항상 시로 곁에 있었지만 민지가 말한 것을 깨닫지 못했지. 그날 밤 지로는 서쪽 지역 정보를 얻으러 갔는데 만난 사람은 전에 얼음성에서 아이들에게 자신 이야기를 해준 사람이었어. 그는 그녀가 누아라는 걸 알았어. 그녀는 곧 모습을 드러냈고 시로 말에 따르면 서쪽 정권을 쥔 길드의 수장이었어. 대재앙이 일어났을 때 그녀는 서쪽에 와서 귀족들의 후원을 받았고 권력을 이용해 모험가의 생명을 조종하는 신전을 사들였어. 그래서 모두를 자신의 길드 아래로 강제로 끌어들였지. 그녀는 시로가 세계 마법을 사용한 것도 알고 있었어. 너도 그녀가 누구인지 알지? 그녀는 곧 모습을 드러냈고 시로 말에 따르면 그녀는 서쪽을 완전히 장악한 길드의 주인이야. 대재앙이 일어났을 때 그녀는 서쪽에 와서 귀족들의 지원을 받았고 그 권력을 이용해 모험가의 생명을 조종할 수 있는 신전을 사들였어. 그래서 모두를 그녀의 길드 아래로 강제로 모았지. 그녀는 시로가 세계 마법을 사용한 것도 알고 있었어. 하지만 너도 그녀가 마을들 사이의 차원문을 재가동하려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그녀가 쇼를 찾아온 이유는 쇼를 자신의 부하로 끌어들이려는 거야. 너는 이번 후작의 공격도 그녀가 배후에서 조종한 걸 알고 있었어. 그녀는 진실을 말하지 않았지만 만약 그녀가 내가 말하면 쇼는 그 초대에 대해 생각해 볼 거야. 그녀는 예전에는 아주 희미한 삶을 살았다고 말했어. 그런데 이 게임을 알게 된 후에 그녀에게 동기와 정복하고 싶은 욕망을 준 사람을 만났다고 했어. 누군지 알겠지만 그녀는 그걸 무시했어. 쇼가 더 기억하려고 하자 그녀는 쇼가 자신 밑으로 들어오길 원했어. 쇼가 모험가들이 현실 세계로 돌아가는 방법을 찾았다는 걸 알았거든. 아직 아이디어 단계지만 그녀는 지로와 협력하면 진짜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믿었어. 쇼에게 이곳 사람들을 돕는 구체적인 이유가 없다는 걸 알기에 그녀가 그 이유가 되고 싶어 했지. 하지만 쇼는 친구들을 떠올리며 자신만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그녀와 동맹이 되기보다 적이 되기로 했어. 그래야 그녀의 갈망을 채울 수 있으니까. 아직 그녀가 누군지 기억나지 않지만 따라가선 안 된다고 믿었어. 그녀는 떠나면서 언젠가 쇼가 자신에게 속할 거라 했어. 다음 날 모두가 축제 정리를 시작했지만 마리팀은 다른 축제 계획도 많았어. 미치는 이 모든 즐거움이 단지 냄새나는 햄버거에서 시작됐다는 걸 믿을 수 없었어. 그날 밤 지로팀은 함께 모여 앉았어. 니아는 지로가 진짜 회장처럼 자주 지시해주길 바랐어. 모두 지로를 돕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싶어 했지. 하지만 우선 순위는 여전히 최상위 레벨이었어. 지로는 그들이 향해야 할 목표를 세웠어. 이 대륙을 더 강하게 만들거나 현실 세계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진짜 목표는 그들의 현실을 바꾸니 새로운 세계를 변화시키는 거였어. 여기서 이야기는 끝이야.